자, 그러면 이제 고려 대외관계 할게요. 뒷부분에 없는 줄 알았더니 대외관계 있네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 예. 자, 일단 보죠. 자, 요번에 나온 게 권한이거든요. 권한. 예. 그래서 뭐 요번에 또 권한 나오겠나 이렇게 하신 분도 있는데 일단 봐두는 게 좋겠죠.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자, 이 권한은 이제 우리나라하고 관련된 게 이제 세 번에 거쳐 가지고 우리나라를 공격해 왔어요. 그래서 1차 침입, 2차, 3차 다 중요하죠. 그 침입 자체가. 그래서 이제 권한 내용을 보면 고려는 이제 성립 초기 때부터 고구려 계승을 표방하면서 북진 정책을 추진했죠. 그래서 그 청천강 이북까지 영토를 확대하고 서경을 중시 여기고 그러다 보니까 거란과의 갈등이 불가피했고 거란과 이제 3차가 거쳐서 전쟁 후에 고려와 거란, 송의 세력군용을 이뤘다. 그래서 한 100년 동안 평화관계가 유지되고 그 평화관계 세력군용이 깨진 게 이제 나중에 12세기 때 금나라 등장이죠. 자, 그러면 내용을 보면요. 거란족은 원래 여러 부족도 나눠져 있는데 이때 당나라 말에 혼란을 틈타서 이거 중국사와 관련된 거지만 야율안보기가 등장했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야율안보기가 그 여러 부족들 통합을 시킨 다음에 나라를 세웠어요. 이게 뭐예요? 요죠, 요. 예. 자, 그리고 이제 그 있는데 자, 고려는 처음에 바레를 멸망시킨 거란을 적대시하고 했다. 그래서 그 예를 든 게 태조 25년에 거란에서 사신들과 낙타를 보내오니까 그 이 사신을 먼 섬에 유배 보내고 낙타는 개성의 만보교에서 굶겨 죽이는 만보교 사건이 일어났고요. 그다음 훈요 10조에 보면 거란은 금수의 나라이기 때문에 배우지 마라. 그 내용이 있죠. 그 다음에 예전에 한번 객관식 기초에 잠깐 언급된 게 뭐냐면 정종 때 그날 이제 강군사를 설치해서 강군 30만을 조직했다. 그래갖고 또 정종과 강종 때 청천강 넘어 압록강 사이에 여러 성진을 세워서 거란을 대비했다. 요거 좀 기억을 해요. 청종 때 거란 30만을 조직하여 거란을 대비했다. 자, 이거는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원래 거란을 대비한다는 것도 있겠지만 이걸 통해서 그 뭐냐면 지방군을 조직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족들이 장악하고 있는 지방군을 조직을 하겠다. 그래서 나중에 주영군, 주진군의 모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고려시대나 조선시대나 군사개혁을 하려면 그게 이제 순수한 군사개혁은 하나도 없었었지만 해서 이걸 통해 왕권도 강화하고 그런 어떤 정치적 의도가 같이 깔려 있는 거야. 이런 것들을 캐치해 하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거란은 송과 전쟁이 하기 이전에 배후에 있는 고려를 제압하고 자신의 편을 만들 필요가 있었다. 우선 권한은 압록강 위역에 진출한 여진족을 제압을 하고 그 다음에 전한국을 공격해서 멸망시켰죠. 그래서 이제 고려와 권한의 일전이 다가오고 있었다. 이거는 권한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있지만 그 만주에서 일어난 몽골 평원에 있었던 유목민족들이 나라 세우면 항상 중국 치기 전에 건들고 넘어가는 게 우리나라예요. 왜냐면 그 우리나라 뭐 점령을 직접 하는 것보다는 직접 지배하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얘네들 입장 올 때는 거기까지는 관심 없어. 우리나라 그렇게 좋은 땅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배후의 자신을 공격하는 걸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그래서 중국과 싸우려면 모든 부족들을 데리고 다 중국 넘어가야 되잖아. 그래서 뒤에서 배후가 뚫리잖아. 그러면 자기 근거지가 고조에서 조선에서 공격당할 수 있죠. 예. 그런 이제 뭐냐면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뭐냐면 한 번씩 치고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든 뭐 자기 굴복시키고 나서 이게 뭐냐면 중국 본토 공격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예, 거란도 마찬가지고 물론 여진족을 직접적인 공격을 안 했지만 이제 말려서 이제 굴복을 시켰지. 그다음에 뭐 나중에 만주족도 그렇고 몽고족도 그렇고 예. 자, 그러면 거란은 이제 1차 침해 보자. 거란은 송과의 전쟁에 앞서 성종 12년에 소송령을 이제 장소 삼아서 오늘 침입하였고 그때 이제 거란의 주력은 기병이었어요. 그래서 보통 기병인데 얘네들은 속전속결 단기전을 선호해. 질질 끄는 건 되게 싫어해요. 보급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들은 기동력 우수해가지고 뭐냐면 공성전이나 이런 것들은 안 하려고 해. 왜? 기병 가지고 어떻게 공성전을 해? 성을 올라갈 수 없잖아요. 말이. 그러니까 이제 그냥 모든 성들을
그냥 지나치고 웬만하면 막 가면 막 가요. 밑으로 개경을 하면서 개경을 가서 이제 공격해서 굴복시키려고. 근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D가 뭐죠? 차단이 되는 거야. 보급로가. 그럼 나중에는 힘이 빠져가지고 돌아가는 그런 형태였거든요. 자, 하여튼 압록강에 건너온 고려 먼저 어디를 공격? 안융진을 쳤어요. 이거 외워두세요. 이 교과서 나오는데. 그래서 그 당시 안융진을 공격을 했는데 안융진 전투에서 이게 조그만 성인데 거기에 패하고 만 거야. 그때 이제 그 예전에 KBS 역사 스페셜 보니까 그때 패한 이유가 뭐냐면 검차라는 그 무기 때문에 패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안융진을 지켰던 사람이 이제 바다 유민 출신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때 거란을 막는 방법을 알고 있었거든. 얘네들은 기동력을 바탕 기마병이죠. 그래서 기마병을 보병으로 막을 수 있는 그 생각해서 무기를 만든 게 검차인데, 검차는 옆에 창을 막 꼽아놓고 쏘는데 창이 꼽힌 수대야. 그걸 한 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대를 배치시켜. 쫙 나열돼갖고. 그럼 말들이 달려오면 어떻게 했어? 검차에 부닥치겠죠. 그러면 죽잖아요. 그래서 이제 후에 장창병이라고 해서 그 전에도 장창병 있죠. 후나. 그래서 보병들이 장창을 뽑고 말에 목을 치는 그런 방식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격파가 됐어요. 자, 그래서 처음에는 거란이 70만 대군이 온다니까 다 겁을 먹었지. 그래서 심지어는 성종 그때 할지동까지 등장하죠. 평양 이북 땅을 내주자. 근데 안윤진 전투를 통해서 거란이 그렇게 싸움에 강한 군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된다. 우리도 이길 수 있다. 그리고 거란군이 많이 70만이지 7만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고 있죠. 보통 중국 애들은 뽕을 많이 치기 때문에 거기에 공 하나 빼면 돼요. 그래서 7만 명 정도의 병력은 우리가 막을 수 있다. 그리고 거란도 한번 한번 봤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제 이 병력 가지고는 도저히 고려를 공격해서 점령할 수 없다고, 항복할 수 없다고 판단하니까 이걸 이제 노려가지고 나타난 게 뭐예요? 서희죠. 그래서 서희는 하친론자를 주장하는 서경 이북의 땅을 떼어주는 할지돈을 반대하고 단판을 지어가지고 뭔가 해결해야겠다. 그래서 소정도 밑에 내려가기는 힘드니까 서로 간에 이해관계 일치돼갖고 뭐예요? 단판을 친 거지. 그러니까 서희가 말로 이렇게 해가지고 굴복시켰다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단판 지어갖고 획득한 것도 획득한 이득도 있지만 그 전에 무슨 전투가 있었죠? 안윤진 전투가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거란이 그 고려와 단판을 하는 배경이 됐던 거야. 그 안윤진 전투 외워두세요. 자, 하여튼 서희가 이제 국서를 가지고 소송에 찾아가니까 그는 뜻에서 절을 하라고 요구했는데 서희는 양국 대신들이 대면한 자에 글 수 없다. 이렇게 이제 거절했고, 그래서 이제 하여튼 동서로 마주보며 단판을 했죠. 소승령 고려는 신라 땅이 일어남으로 고려 땅을 침식하고 있으며 또한 인접한 거란이 아니라 바다 건너 송을 성지고 있다. 이게 두 가지 이제 그 지적을 하고, 그래서 땅을 떼어서 바치고 국교를 연다는 걸 무사할 것이라 협박을 했죠. 근데 서희가 이제 첫 번째로는 우리는 신라 계승이 아니라 고구려 계승한 나라다. 고구려 계승 의식을 나타났죠. 그게 주의할 건 뭐냐면, 요때 고구려 계승 의식이 주류였냐? 그건 아니에요. 그때 성종은 누구를 신뢰했죠? 육투풍 계열의 유학자들. 그래서 고구려 계승 의식보다는 신라 계승 의식이 좀 강했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포면적으로 뭘 내세운 거야? 단판을 하기 위해서 고구려 계승 의식을 내세운 거고. 그래서 이제 거란의 동경도 우리 땅이다. 이렇게 이제 있고, 너희들과 왕래를 하고 싶은데 누가 지금 가로막고 있다는 거야? 여진족들이. 압록강 영원하는 여진족들이 가로막고 있으니까 얘들이 땅을 우리가 먹도록 승인해달라. 그런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나중에 강동육주죠. 강동육주. 근데 이제 강동육주는 이제 말로는 떼줬다고 하는데 거란족이. 근데 실제로는 거란족이 자기 땅을 떼줄 리는 없겠고, 나중에 압록강 연안의 땅을 고조가 먹는 걸 추인해줬다고 해석하는 게 정확할 거예요. 아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러면서 이제 고조와 거란은 국교를 맺고 강동 육주를 고조 영토 편입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고조는 상당한 실리를 얻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때 이 강동 육주가 상당히 후에 2차 침입과 3차 침입 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왜냐면 2차 침입과 3차 침입 때 항상 이제 거란족의 특징이 뭐예요?
좀 싸우다가 안 되면 그냥 패스하고 개경으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근데 요게 강동육주가 일단은 1차 저지선이 되는 거지. 건항구에 시간 벌기용. 그리고 패스에서 내려가면 뒤에 후방에 치는 또 목줄을 재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흥하진이야. 요번에 시험 문제 나온 거. 흥하진이 강동육주에 들어가 있어요. 그 지역이고, 이게 이제 뭐냐면 2차 때나 3차 때 꼭 칠 때마다 이 흥하진이 있어. 그러니까 흥하진이 한 번의 전투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번의 전투가 있어요. 흥하진 전투만 해도 한 대여섯 번이 돼요. 그걸 제가 나중에 정리를 한번 해볼 텐데, 기출문제 분석을 할 때. 자, 하여튼 이렇게 이제 있고, 목종 때까지만 해도 대체적 평화적 관계를 유지했어요. 그 목종 때 이제 평화적 관계를 유지했던 게 뭐냐면, 그때 천추태영을 집권했던 기간이죠. 그래서 폐서 출신이 집권했던 거예요. 그 앞에는 육두풍은 좀 약간 친송 정책을 했어. 얘네들은 중국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거단하고 이제 관계가 뒤틀렸는데, 요때 목종은 좀 약간 군영 정책? 이렇게 이제 등거리 외교 정책? 그래서 이제 뭐냐면, 송나라하고 거단 간의 균형에 맞춰갖고 했기 때문에, 거단의 신기를 그렇게 건드리지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다음에 등장한 사람이 문제가 된 거죠. 현종 때. 현종 때는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현종은 누구하고 친해요? 또 육두품, 신라계통. 그리고 중국을 되게 좋아하잖아. 그러면서 뭐냐면 이제 외교적 관계가 이제 뭐냐면, 틀어지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2차 친해를 보게 되죠. 자, 고려가 거단과 화친한 이후에 비밀리 손을 고려하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 국교를 맺었다는 거는 무슨 관계를 맺었다는 거야? 조공채권 관계를 맺는 거야, 거단하고. 그러면 일단 조공채권 관계는 두 나라 동시에 맺을 수 없죠. 곧 송나라와 관계가 끊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요때 이제 그 동아시아 국제질서는 하슈타인 원칙이 적용됐다고 보시면 돼요. 다른 나라와 두 개의 황제를 모시는 나라가 있으면 황제를 모실 수 없으니까 한 개의 황제하고 이제 조공채권을 맺으면 다른 황제하고는 관계가 자연스럽게 끊어지는 거야. 그렇지만 이거는 공식적인 그 관계가 끊어진 거고, 지금도 미국은 서로 간에 외교 관계는 없죠. 공식적인 외교. 그렇지만 중국보다 더 친해. 그건 비공식적인 것들로 해서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당시 송과의 조공 관계가 끊어졌지만 비밀리 송나라 교류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란이 되게 이제 송을 먹으려고 하는데 얘가 막 교류를 하니까 불안하지. 그러니까 이제 한번 그걸 이제 핑계 삼아 어떻게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 일단 전쟁하려면. 때마치 그 당시 강조가 정변을 일으켰죠. 그래서 이제 강조가 정변을 하고 그 당시 그 뭐냐면 목중을 죽이고 현종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했죠. 이걸 핑계 삼아가지고 이제 공격한 거야. 요번에 시험 문제에 나온 게 강조의 정변이죠. 그리고 이때 이제 실질적인 거는 강조의 정변은 아니죠. 뭐 때문에 그런 거죠? 강동 육주 때문에 그래요. 강동 육주. 네. 강동 육주를 보니까 이제 승인해주고 고려가 먹으니까 이게 이제 상당히 전략적 가치가 높다는 걸 알게 된 거야. 그러니까 강동 육주 달라고 하니까 당연히 안 주죠. 고려가 왜 주겠어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 갈등을 해갖고 공격을 한 거고, 그 다음에 그 강조가 정변을 일으켰다는 건 일종의 구실에 불과한 거야 그거는요. 예. 자, 하여튼 그래서 거란의 성종은 강조의 죄를 묻는다는 구실로 현종 원년에 친히 보병과 기병을 도합 40만을 이끌고 쳐들었어요. 요때 40만은 맞아요. 소배합은 70만 이끌었던 거는 뻥이고, 예, 그 당시 그 동경태수가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이 10만 이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거짓말이 네, 이건 40만은 좀 나름대로 근거가 있어. 이거는요. 자, 이때 한 번씩 공격한 게 어디라고 했죠? 흥하진이죠. 그래서 고구려가 그 수나라와 그 당시 당나라 발달 안동성을 꼭 수당이 공격하잖아. 그러니까 흥하진을 공격해. 그래서 이제 있지만 함락하지 못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흥하진을 둔 채 통주를 진격하고 그 다음에 강조가 지휘하는 고려의 주력부대 격진을 해요. 이 강조가. 그래서 이때 아까 얘기처럼 뭘 준비한다고 했죠? 검찰 준비하죠. 이거 외워두세요. 그래서 수혜체에 예리한 칼날을 꽂고 막 방패 삼아서 한 특수무기인데 누굴 노리기 위해서? 기마병의 목을 노리기 위해서 검찰을 했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걸 이용해갖고 그 거란군을 무력화시켰어.
근데 술 먹고 자빠지고 막 하다가 당한 거죠. 그래서 잡혔어요. 그래서 강조한테 이제 성종이 너 내 신하 되면 뭐냐면 목숨을 살려주고 뭐냐면 여러 가지 조건 뭐 주겠다 벗어주겠다 했는데 강조는 나는 고려의 신하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된다 하면서 그냥 개기다가 어떻게 해요? 죽게 되죠. 요거는 강조가 그래도 이제 좀 약간 본받을 점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때 강조가 이제 죽게 돼요. 예. 그리고 나서 계속 남아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거기 이제 서경을 공격하고 등등등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개경까지 공격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때 현종은 개성은 이제 물론 개성이 자체 방어력이 없죠. 예. 그 지금 나성도 그 당시는 없었고,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도망가야지. 그래서 어디까지 들어가요? 나주까지 이제 몽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몽진하는 과정에서 하공진, 고용기 이런 사람들 받아가지고 이제 진영을 협상을 해. 그래서 하공진이 이제 좀 뻥을 쳤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그 성종이 너네 영토가 어느 정도 되냐? 그랬더니 우리 영토는 뭐 한 3,000리까지 되고 4,000리까지 된다. 그러니까 이 말들 성종이 막 놀래가지고 이거 어떡하냐. 여기까지 밑에까지 내려갈 수 있는 그 시간도 없고 지금 보급로도 거의 끊기려고 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알겠다면서 입주를 전제로 해갖고 후퇴를 내요. 그 수밖에 없는 게 아까 패스 하다 보니까 뒤에 후방이 공격을 받는 거야. 보급로가 끊어지잖아. 군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보급이에요. 보급과 병창이 안 되면 그 전투가 안 되는 거야. 전쟁이. 자, 하여튼 입주 전제로 조건해갖고 철거를 결정하고 철수를 하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철수 이유가 있죠. 거단이 서둘러 철군을 결정한 것은 고려군의 태도가 차단의 위험이 있다. 특히 어디가 위험하냐면 여기 강동 육주 지역이죠. 거기에 이제 상당히 중요한 지인데 거기 태도가 이제 차단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하는 거야. 그러면 건왕군이 물러나면 그대로 있어요? 아니죠. 그때 이제 후방에서 이제 오는 이제 물러나는 그 건왕군을 치는 여러 장군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양규예요. 양규. 양규는 이 문호대에서 기습하여 적군 2,000명을 죽이고 잡혀갔던 고려인의 3,000명을 되찾았죠. 그래서 이때 양규와 김숙궁이 등이 한 달 동안 여러 번 전투를 벌여서 적군을 죽이고 포로 잡힌 백성들을 수만 명을 구출했고 그 다음에 낙타, 말, 기계 등을 무소히 노약했다. 그래서 그런데 아쉽게도 이제 뭐냐면 나중에 그 양규와 김숙궁 전사를 하게 돼요. 하여튼 자 그래서 이제 건왕군이 물러났고 그리고 건왕이 상당히 피해를 입었죠. 이게 2차 침입이에요. 그래서 이제 2차 침입 이후에 그 고려는 개경의 궁궐을 비롯한 많은 것들이 불타 없어졌고 그리고 고려의 국왕이 침출을 하겠어요? 안 하죠. 거부를 해서.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것이 이제 빌미로 돼가지고 뭐죠? 3차 침입이라는 거야. 이때 이제 한 가지 명분이 더 생겼죠. 강동 6주 반환뿐만 아니라 거기 플러스가 뭐가 된 거야? 친조 거부. 이렇게 해가지고 명분을 삼아가지고 또 이제 뭐냐면 공격해 들어가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3차 침입이다. 자, 건한은 이제 수차에 거쳐 소규모 공격을 하다가 요거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보통 그냥 3차 침입이라고 해서 하나하나 묶잖아요. 패키지를. 근데 여기도 보니까 1차 해전, 2차 해전, 3차 해전, 4차 해전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3차 침입 큰 거는 4차 해전을 얘기해. 그러니까 그 전에 1차, 2차, 3차 같은 소규모 뭐냐면 전쟁도 있어요. 그러니까 3차는 전면전이고 1, 2차, 3차는 해전은 국지전이야. 그래서 그때도 흥하진 전투가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흥하진 전투도 보니까 한 5번 있더라고, 4, 5번. 그러니까 거단이 한 번씩 칠 때마다 2차 침입 이후부터 뭐예요? 흥하진을 꼭 공격해요. 강동 육주에 있는 그 흥하진을. 자, 하여튼 보면 소비업이 이제 10만 대군, 뭐냐면 10만 대군이니까 군대 수가 적네 하겠지만 상당히 정예군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예군. 예. 그래서 이제 대대적으로 침입했는데 이때 이제 고려에서는 건왕군의 침입에 대비해서 강감찬을 상원수호, 대장군 간민천을 부원수호 해서 이제 영주에 나가 방어를 했죠. 강감찬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기주대첩 영웅이고 흥하진 전투하고 연결돼 있죠. 그래서 이 강감찬은
우리가 이제 무신이에요. 아니, 문신이에요, 문신. 네, 장군이 아니에요. 고려시대 같은 경우에는, 출정군의 최고 사령관을 주로, 무신들이 임명한 게 아니라 문관들이 임명해. 예, 이건 뭐, 송나라 때 영향을 받았다고 이제, 보는데, 자, 그래서 이제 크게 하야했던 게 먼저 흥하진이에요. 요번에 시험 문제 나온 거. 자, 흥하진을 좀 보자고요. 자, 강간자 흥하진으로 나가 하천을 건넜던 거란군을 공격해 크게 격파했다. 강간차는 흥하진의 상주천, 상류에 물을 저장해두고 강 건너 쪽에 기병 12,000을 매봉시킨 다음 거란군의 상주천을 건너러 갈 때 뚝을 터뜨려 크게 승리했다. 여기까지가 뭐에 나온 거야? 요번에 시험문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거는 무슨 전투다? 흥하진 전투야.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거 상교촌 전투 아니냐? 근데 흥하진 가나라는 상교촌이 있어요. 상교촌 전투나 흥하진 전투나 그 말이 그 말이야. 그래서 이제 똑같은 말이고, 근데 이걸 기주대첩이라고 우기는 분이 있더라고. 난 참 답답해. 이게 왜 기주대첩이야? 기주대첩 이거 아니야. 기주대 수공이 없어요. 위치가 달라요. 기주는 그 밑에예요. 예. 근데 이 기주대첩이래 이게. 아니 무슨 역사적 팩트가 다수결의 원리에서 결정되는 건지 기주대첩을 쓴 사람이 많으니까 기주대첩이라고 우기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내가 답안을 채점을 해보니까 기주대첩이 맞아야지만 예상 답안 점수하고 맞다. 지금 나온 점수하고 그거는 기주대첩을 내가 그 유사답안을 해갖고 점수 준 게 아니라 그쪽이 다른 데도 맞는 거야.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지 역도동 부분에서 맞춰가지고 점수를 딴 거지. 그래서 팩트를 근거를 해야 되는데 팩트에 근거하지 않고 계속 우기면 뭔가 다 되는 것처럼. 근데 흥하진하고 그다음 기주대첩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강감찬이 이제 활동했기 때문에 비슷한 거 아니냐. 그 당시 다 똑같은 전투. 그러셨다면 이순신이 활동했던 모든 전투를 뭐 한산도 대첩, 명랑도 대첩은 구분 없이 다 똑같은 전투겠네요. 한산도 대첩, 명랑. 그래서 우리가 알려지지 않는 서천 전투라든지 사천 전투라든지 뭐 등등 알려지지 않는 전투들도 다 뭐예요? 명랑 대첩, 한산도 대첩 되면 다 맞게 해줘야 되겠네. 그 말도 안 되는 논리들이에요, 진짜. 내가 보니까 참 답답해 내가 봐도. 자, 하여튼 흥하진 전투가 이번에 시험문이 나왔고, 그 다음에 소배업이 이 전투에서 이제 패하고 나서도 그냥 도망가야 되는데 그래서 계속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해가지고 쭉 내려가고 그때 또 고려군이 남아온 거란군들을 공격했지만 끊임없이 내려왔죠. 그러다가 이제 어디까지 내려왔냐면 저 개경 부근까지 왔는데 인데 고려군이 천하전수해가지고 불태우고 뭐냐면 별파를 없애고 소개하고 그러니까 먹을 거 없는 거야. 보급이 딸리고 또 뒤에서 다 끊기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왜 퇴각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개경을 이제 단념하고 철구를 해요. 그러면 이때 이제 강간차를 중심해가지고 뭐냐면 여러 군데서 공격을 하죠. 그래서 이제 점점 힘을 빼 나가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당시 이제 하고 그 전투 중에 이제 대표적인 전투가 무슨 전투냐면 기주대첩이야. 기주대첩. 예. 그래서 이 기주대첩이 상당히 큰 승리를 했는데 그 기주대첩에 나온 게 이제 뭐냐면 요거죠. 거란군이 기주를 지날 때 강간찬이 이들을 맞서 싸우게 되었다. 승패를 내지 못하고 대치했던 참에 고려군의 지원군이 가세함으로써 전세가 고려군에 유리해졌다. 때마치 뭐가 나온 거야? 비바람이 갑자기 남쪽에 심하죠. 깃발이 모두 북쪽으로 하니까 고려군은 기세를 타고 맹렬히 공격해. 그래갖고 이때 이제 하공에 의해서 승리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살을 쏴갖고 하살에 나는 방향이 그 고려군 쪽으로 아니라 거란 쪽으로 나니까 거란에서는 하살 나도 이게 하살이 잘 안 날리고 바람 때문에 고려군 하살은 하살 바람을 타갖고 그 거란을 공격한 건. 그래서 이제 뭐 승리하게 된 거죠. 운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기주대첩에서 큰 승리를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기주대첩은 이 흥하진 전투와 달리 바람을 통해서 이용한 전투예요. 그러니까 수전이 없어, 수전이. 그래서 이게 차이가 있어요, 분명히. 그 위치도 달라요. 기주는 흥하진 강동 육지에서 그 남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흥하진은 그 남쪽에. 자, 하여튼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 뒤에 넘어가서 거란은 이처럼 몇 번의 침입을 시도했지만 참패를 당했고요. 그 다음 결국에 강동 육주 반환도 실패했죠. 그래서 현종에는 때는
거란과 고조 사이에 하약이 체결되어 큰 무적 이유 없이 평화관계 유지됐다. 요때 이제 거란하고 고조가 이제 하약이라는 것은 고조가 이제 조공을 갖다 바치겠다. 그러니까 조공채권 관계를 뭐냐면 형식적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송나라의 관계는 어떻게 되겠어요? 끊어지죠. 또 그리고 나서 이때는 또 비밀리 또 왔다 갔다 해요. 비공식적으로. 자, 하여튼 이후 이제 고조가 요로부터 채권을 받는 관계로 바뀌에 따라서 국초에 가졌던 금수요적 권한이 사라지게 되었다. 예. 그러니까 권한을 예전에는 인간은 안 받죠. 짐승을 받죠. 이거는 이제 나중에 여진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진하고 이제 사대 관계를 맺으면서 여진하고 이제 몇 번 싸워봤잖아 또. 물론 금나라 싸운 건 아니지만 그전에 여진족도 싸워봤잖아요. 그러면서 여진족이 예전의 여진족이 아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제 가지고 있는 여진족도 예전 금수어 봤는데 그런 인식이 점점 없어지게 되는 또 계기가 되죠. 자, 그 다음에 덕종과 정종 때는 고조와 거란 사이에 압록강 이봉의 거란 접근 지역인 보주를 둘러싸고 보주인데 이게 뭐냐면 보통 이제 이렇게 한반도 보면 여기가 강동 육주죠. 육주가 있는데 압록강 대계 이남 지역은 다 고조 땅이었어요. 그 당시에. 예. 근데 요게 압록강 이남 땅이면서도 뭐냐면 거란 땅이 하나 있었어. 이게 뭐냐면 보주야. 예. 이 보주가 상당히 고조 입장 올 때는 눈에 가시처럼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좀 갈등이 있었어. 거란하고. 이 보주는 어느 날 어딜까요? 의주죠. 의주. 예. 자, 하여튼 그 당시 이제 고조는 거란 국내 혼란 틈타 외교적 교섭을 통해 이 압록강 성보, 이거 의주성, 보주성이죠. 이걸 이제 함부하고 받고자 했지만 거란이 이걸 거부했다. 그래서 거란이 압록강 이동에 성보를 갖추겠지만 고조에서는 거란에 대한 강경치를 포기하고 온건한 대응을 했다. 자, 그리하여 고조에서 압록강 이동 지역에 대한 함부를 요구하지 않으면서 거란의 점유권을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거란에서 고조의 군사적 압박을 가하지 않는 선에서 양국의 외교 타협을 했다. 그러니까 보주를 그냥 인정해줬다는 거야. 근데 이 보주 나중에 차지하게 되죠. 언제? 금나라가 이제 거란하고 이제 싸우면서 거란의 영향력이 약해지니까 그 틈을 노려가지고 고조가 이제 군대를 파견해요. 그러니까 거란 성주가 도저히 이제 이 보주를 지킬 수 없으니까 그냥 문을 열고 항복하고 자기 빠져나가는 거죠. 예. 그냥 무혈 입성을 했고요. 그래서 이때 이제 금나라 사대 관계를 맺으면서도 나름대로 실리 외교를 추진했던 이유로서 그걸 하나 들고 있죠. 예. 그 보주가 이제 지금의 우리 땅으로 넘어가게 된 거죠. 지금 우리 땅은 아니고 저기 조선인민주의공화국인가? 예. 지금 북한 땅이지만 예, 하여튼 보주가 그 땅이다. 의주가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래도 이제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뒤에 넘어가서 그 자료 1번은 이제 뭐냐면 만복을 사건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자료 2번은 서희와 그 당시 이제 단판 관련된 내용, 서희의 단판 관련된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쭉 보면 뭐 이렇게 여러 사설이 있는데 맞네요. 예. 그래서 3번은 이제 양규 이렇게 있고 그 관련된 내용이고 아이고 이게 뭐 넘어가지 않네. 다음에 2번을 볼게요. 자, 2번은 이제 여진족과 관련돼요. 여진족. 네. 그 여진족 하면 뭐 연결되죠? 동국구성. 12세기 때 얘기죠. 예.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좀 정리해보면 11세기 때는 건환족, 12세기 때는 여진족, 13세기 때는 몽골족, 그 다음 나중에 이제 고려 후기 때는 왜구나 그 다음에 뭐냐면 홍건족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앞에 이제 여진, 거란, 몽골족들이 등장할 수 있었던 게 북방민족들이 등장한 게 송나라 때문이죠. 송나라가 문치주의를 내세웠기 때문에 중심이 제대로 못 잡힌 거야. 그러니까 북방의 유목민족들이 그 국가를 건설하고 송나라를 치고 그때마다 한 번씩 누굴 건든 거야? 고려를 건든 거야. 그래서 고려는 그때부터 이제 대응하면서 이제 고려 때는 전쟁이 많은 거야. 북방민족들 침입을. 근데 상대적으로 조선은 명청이 확고하게 그냥 중심을 잘 잡았기 때문에 북방민족들 침입을 막아준 거죠. 물론 이제 청나라 때 잠깐 이제 한번 침입이 있었지만 그 외에는 상대적으로 평화기가 오래됐어요. 이게 좀 차이가 있어. 예.
그래서 이제 하여튼 요런 건데 보면 고려는 국초일에 고구려 계승을 뽑아와서 북진정책을 추진했지만 서북지방의 진출로 건한과 전쟁을 치르고 난 뒤에 사실상 불가능했다. 그래야 고려가 적극적 영토 확대를 깰 수 있는 건 동북지방이었다. 그리하여 그곳에 여진족이 살고 있었지만 통일된 정치 집단이 형성되지 않아 진출하기 쉬웠다. 왜냐면 저쪽 압록강 유역 쪽으로 가려면 평양도 지역으로 가려면 누가 가로막고 있는 거야? 건한족들이 가로막고 있죠. 근데 상대적으로 동쪽에 그 한경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진족인데 여진족이 물론 군사력이 세긴 세요. 근데 얘네는 부족 단위로 갈려져 있었어요. 통일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쉽게 상대적으로 올 때 동북 지역, 그 한경도 지역으로 쉽게 영토를 확대시킬 수 있었죠. 그래서 이제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여진족과 관계를 이제 좀 얘기할게요. 자, 고려는 세 차례 걸쳐서 건한과 전쟁을 치른 후에 북진 정책을 주로 동북 방향, 그러니까 오늘 한경도 방향으로 전개됐고, 이때 동북 방향에 여진족들이 거주하고 있었어요. 이를 동번이라고 칭했는데 생여진 계통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여진족들을 송나라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여진과 숙여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요. 숙여진은 나름대로 고려나 거란이나 뭐 송호를 통해서 이제 영향을 받았고 그 나름대로 이제 좀 농경화된 민족들이야. 근데 생여진들은 농경화되지 못하고 되게 이제 수렵생활 이렇게 이제 주로 했던 좀 야만족 문화적 들어진 계통이거든요. 근데 그 생여진 안에서도 상당히 여러 계통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고려하고 이제 그 했던 여진족들은 고려 말을 좀 잘 듣는 그런 계통이야.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살고 있는 토착 여진들 그런 것들이죠. 근데 문제는 11세기 때 그 토착 여진들이 있는 게 아니라 저 북방에 아골타란 그 와이엠부가 등장해요. 그 와이엠부가 점점 힘이 커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얘네들이 이제 밑으로 내려오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서 토착 여진들이 이제 그 한경도 부근에 있는 토착 여진들이 예전에는 고려를 부모의 나라로 섬겨서 그 김희주에 편입돼갖고 했는데 이제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는 거지. 어디에 붙을까? 고려에 붙을까?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오는 이제 만주 쪽으로 내려온 와이엠부에 붙을까? 그러다 이제 있는데 한번 지켜봤는데 고려가 몇 번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고려 붙는구나 와이엠부 붙는 게 낫겠다 하면서 이제 거기에 토착 여진들, 한경도의 여진들이 어디에 붙은 거예요? 와이엠부에 갖다 붙인 거죠. 그래서 고려 입장 때는 다시 자기 쪽으로 끌어들려면 그 토착 여진들을 뭔가 힘을 보여줘야지. 그래서 이제 범위만을 만들고 동북 구성을 이제 만들었지만 이게 지키기가 힘든 거죠. 결국에는 반환을 하고 끝난 거예요. 자, 그럼 보면 자, 이들 생겨지는 한경도는 물론 두만강 연안 그리고 이부 흑령강, 송화강 유역의 여러 부족들을 거쳐면서 여러 부족으로 나눠져 살고 있었는데 대다수 유진족들 유목 생활을 하고 있었고 농업에 종사했던 부족들이 살던 지역은 대체로 한경도 해안 지역과 두만강 유역 일대였고 이들도 이제 여러 갈래로 부족 단위로 나눠져 있었죠. 그래서 이제 고려 태조 때 지방 여진족들 본격적으로 무슨 정책을 했어요? 기미 정책 있죠? 이거 기미 정책은 우리나라에서만 처음 실시한 정책은 아니고 당나라에서 실시한 정책이죠. 그래서 그 주변에 이민족 수장들에게 여러 간직 주고 조공책봉을 통해서 물자도 주고 등등을 한 거야. 그래서 말 안 들으면 이제 책지죄 가해가지고 이제 진압을 해버리고 자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그런 정책을 했어. 고려도.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진족들이 오면 이들에게 여러 가지 이제 조공을 바치면 책봉을 주고 물자도 주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고려 간직도 이제 부여해주고 그리고 여진족의 수장들도 그걸 이제 받고 자기 부족들에게 어떤 건의도 세우는 거지. 내가 이제 고려 간직도 받았고 또 물자도 이제 고려부터 받은 물자들 있죠. 여러 물자들을 나눠주면서 고려 그 밑에 있는 수하에 있었던 여진족부터 건의나 이런 것들을 이제 세우고 권력의 정당성도 확보하고 그런 역할을 했던 거죠. 그 내용들이 여기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보면 자 이에 고려 정부는 지속적인 싸움과 동시에 기부해 오는 여진족들에게 기미주라는 자치주를 만들어오겠다. 자 기미주라는 것은 고려에 기순한 여진 총략을 구분하여 각기 주라는 이름을 내리고 여진 추장을 도령으로 임명하여 도령이란 말 많이 들어봤죠? 그 북방의 주진군을 이끌었던 사람들 뭐라고 했어요? 도령이라 했잖아.
그러니까 그와 비슷한 이제 간직을 주는 거죠. 자, 임명을 맡아서 다스리게 하는 기순 여진인을 자치주로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종 이후에 김희주의 주장을 도령체제로 편제하고 국경 수비에 위한 외곽 방어선 삼았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천리장성 위에다가 외곽 방어선으로 이들을 내세웠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이들이 이제 돌아서게 된 것이 YM부가 밑으로 내려오면서 얘네들이 원래는 고려의 간직을 받고 충신한 범봉으로서 이제 역할을 해줬는데 갑자기 180도 이제 돌아서게 된 거죠. 예. 자, 하여튼 보면 이때 이제 그 YM부가 이제 등장해요. YM부. 그래서 이제 YM부의 오화석이 아마 아골타 형인가 아버지인가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세력이 점점 커지게 되면서 점점 밑으로 내려오기 시작해.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그 안에서 예전에 고조의 그 밑에 있었던 그 토착 그 여진들 안에서 이들과 내통하는 세력들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그 뭐냐면 이들이 동번의 난을 일으키니까 왜 동번이라고 하냐면 이들을 보통 동쪽에 있는 변진해서 동번이라고 했거든. 그래서 그 중에 일부가 YM부와 내통해서 반란을 일으키니까 그 당시 고려에서는 보병과 기병 한 3만 명을 파견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때는 이제 아직까지는 YM부와 동번의 관련성을 확인되지 못하고 아마 영향을 줬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YM부 군대가 다시 이제 계속 밑으로 내려오니까 이제 고려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때 이제 숙종 때 여기 쭉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군대를 파견하죠. 그래서 이제 석정왕이라든지 그 다음에 윤관이라든지 이 사람들을 이제 파견했는데 오히려 대통령 당하고 와.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나왔는데 왜 당했냐? 그때 이제 그 YM부는 김하병이죠. 근데 우리는 보병 중심이야. 싸우다가 김하한테 계속 깨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하해를 하고 예전에 있었던 김희주들을 다 누구한테 넘겨준 거야. 이제 그 YM부에게 넘겨주고 이제 고조는 어디까지만 천리장성 안쪽으로만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제 여진족의 기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세력범위를. 그리고 이제 나중에 왜 패했냐? 이걸 이제 보니까 이게 너무 제 기존의 군대가 제대로 하려고 못했다. 너무 보병 중심이다. 그래서 기병과 보병의 합동 연합군을 이제 조직을 할 필요가 있겠다. 특수군을. 그래서 숙종이 그 건의를 받아서 만든 게 별무반이에요. 근데 이때 별무반을 편성한 숙종의 의도는 물론 이제 1차적으로는 여진 쪽을 막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걸 통해서 왕권을 강화시킨다. 군사력을 강화시킨다. 그 의도도 같이 있어요. 예전에 강군을 조직한 것처럼.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또 숙종이 뭘 했죠? 그 고려 송나라 때 범법의 영향을 받아서 범법 정치를 했어. 그래서 나름대로 자신의 왕권을 강화시키고 문신귀족들을 좀 약화시키는 그런 정책에서 별무반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닥 지능층도 내세우고 그 다음에 또 어디로 천도하려고 했죠? 남경, 한양으로 천도하려고 했죠. 이런 것도 서로 연계시켜서 같이 보세요. 자, 하여튼 그 당시 윤관의 건의를 받아들여 정규군 외에도 이제 별무반이나 특수군을 만들게 돼요. 자, 그 조직을 보면 기병과 보병으로 나누고 모든 이제 성인 남자들은 문무상관제부터 이서까지 해서 다 징벌 대상으로 해요. 예. 그래서 이제 말을 가진 자들은 어디에 편입시키냐면 신기군 여기에 편입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말 없는 보병으로 이제 편입시키죠. 그리고 승려들은 항마군 이렇게 편입시키죠. 예. 그래갖고 이제 신기, 신봉, 항마군 이렇게 세 개 번조가 나가고 했는데 이 범우 편제는 여진족을 맞다 보니까 뭐에 맞힌 거야? 기병 양성에 맞춰요. 기병의 주 양성 타겟을 해갖고 맞췄다. 그렇지만 숙종은 죽죠. 그리고 그 작업은 이제 그 아들이었던 예종원한테 하면서 이제 계승이 되는데 그래서 부왕의 뜻을 이제 따라서 여진 정벌군을 출동시키죠. 예종 2년에 윤간을 원수로 오영춘을 부원소 17만 대군을 입고 동료진을 치게 해요. 그래서 이제 이때 연정 연승을 해갖고 많은 적군을 죽이고 포도 잡고 정벌할 땅 이제 여기 보면 동쪽은 대공룡에 이고 북쪽은 구왕인연에
이루었으며 서중에 몽고 양형에 이루었다. 그래서 여기에 뭘 쓰냐면 뭐 영주, 웅주, 길주, 복주 등등등등등 해갖고 9개 성을 써왔다. 이게 동북 고성이죠. 그러면 성만 쌓으면 안 되죠. 뭐냐면 거기에 민간이 있어야 될까, 민호가. 그래야지 자기 땅을 인정받지. 그래서 남방 민호를 구성에 옮겨서 하게 돼. 이걸 이제 3인 정책이라 하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이제 뭐 구성 지역에 69,500에서 3인을 실시했다. 자, 이렇게 있는데 요 위치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요게 이제 예전에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 동북고성이 한경도 그 항암평화 지역에 있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그렇게 안 적혀있죠. 요걸 둘러싸고 세 가지 설이 있어. 하나는 그 항암평화설 이렇게 주장하는 건데, 요걸 이제 주장했던 사람은 누구냐면 일제시대 때 간학자들. 그 다음에 저기 뭐냐면 이병도 같은 그 밑에서 배웠던 애들, 이런 것들 이제 주장했고, 한동안 이게 정설로 굳어졌지만 최근에는 이거는 이제 한 가지 설에 불과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설 외에도 이제 뭐냐면 길주설이 있어. 네. 길주설은 뭐냐면 그 북쪽까지 이렇게 한경도 그 북쪽까지 했다는 설도 있고, 심지어는 공영지설 해갖고 공영지의 위치를 이제 둘러싸고 저쪽 안주까지 갔다. 그런 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그래서 항은평양설, 길주설, 그 다음에 저 공영지설까지 세 가지 설이 있어. 세 가지. 근데 시험 문제에는 제가 들으니까 나올 것 같진 않아. 왜냐 아직 학계에 정확한 의견이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예. 자, 뭐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근데 이 구성의 위치도 그렇지만 이제 뭐냐면 이 구성을 지키기도 되게 어려워요. 예, 그 넓은 땅을 어떻게 지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진족들이 계속 이제 끈질기 저항을 해오고 여진족들이 계속 공격해와요. 그 다음에 외교육 광복 구성을 한 번에다 예걸 복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고려에서 물자도 소요되고 인명피해도 많으니까 아예 이제 뭐냐면 구성함을 결정했죠. 그래서 거기에 주둔했던 군사와 백성들을 철수시켜요. 그래서 그 결과 그 당시 고려는 모든 기미주를 잃게 되고요. 이게 결과예요. 예, 철수의 결과 국가 위시에 실추되었죠. 건국 이래로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고구려 고토 회복에 대한 북진 정책을 중단하고 말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와해부의 여진은 그 다음에 강역의 가난전 지역을 확보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여진족 단합을 하죠. 그리고 고조의 이후부터 이제 벗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예종 8년에는 아골타가 이 여진족을 통합을 더해서 뭘 세우죠? 금을 건국하게 돼. 금을. 그리고 이제 그 뭐냐면 요때 이제 그 여진으로부터 압력을 받은 거단은 여진의 진출을 막기 위해서 고조의 원병을 요청했으나 거단이 당연히 고조가 거부하죠. 예. 고조는 내 보니까 되게 실리적인 정책을 추구했기 때문에 되게 원병 요청하면 되게 거부하더라고. 예. 그래서 이제 상황 보다가 큰 놈한테 숨기는 이소사대의 원칙에 따라서 그 이제 정책을 취하게 되죠. 자, 그래서 거단의 태조에 따라 고려는 거단이 아까 얘기했죠. 종래 보유했던 어디를 보죠? 보주와 내원성 일대를 점령하게 되는데, 이것은 여진이 이를 인정하는 대신에 고려에 대한 현재 맺을 것을 요구해와 양국의 외교적 긴장상에 들어가게 되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여진이 이를 인정하는 대신에 고려에 대한 형제 매각을 맺을 것을 요구해. 웃긴 거죠. 이미 자기가 고조가 와가지고 이제 물려주성한 걸 왜 여진 쪽이 인정을 매겨내서 형제관계를 요구해? 그래서 형제관계를 요구를 들어줬을까요? 거부했을까요? 그 어떤 책에는 들어줬다는 것도 있고 어떤 책에는 안 맺었다는데 그 당시에 안 들어줬어요. 형제 매각을. 그리고 나중에 형제 매각을 넣어서 이제 뭐냐면 사대관계를 요구하죠. 사대관계는 이제 받아들인 거야. 근데 형제 매각은 안 들어줬어요. 이게 역사 팩트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종 3년에 여진족이 거난을 멸망시켜 더 나가서 송해의 수도를 함락시켜 명실상부한 중원의 패자로 군림하기에 따라서 고려에 대해서 무슨 관계를 요구하죠? 군신관계를 요구하죠. 예. 그래서 이 군신관계를 요구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뭐냐면 들어준 거야. 그때 이제 그 실권자가 누구냐면 그 이자겸이죠. 이자겸이 이소사대의 뭐냐면 논리로 큰 나라를 섬기는 건 당연한 거다.
예. 그래서 이거 형사연쪽 사대론이 나오죠.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는데. 자, 하여튼 받아들였어. 왜? 그냥 이장님 입장 때는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외적 안정이 필요한 거야. 예전에 마찬 강조 왜 죽었어요? 그냥 싸우다가 죽은 거 아니야? 권한 간의 관계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죽은 거 아니에요? 정권이 그냥 무너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장염이 이제 뭐냐면 그 어쩔 수 없이 이제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자신의 정권을 안정하기 위해서. 처음에 김부식도 그거 뭐냐면 이장을 정책 반대를 했지만 막상 또 자기가 집권을 하다 보니까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장겸의 어떤 대외 정책을 그대로 또 수용을 하게 된 거죠. 자, 결국에는 4대의 예를 이제 채택하게 되었다. 고려가 이런 정책을 취한 것은 현실적으로 금의 세력이 강대해진 것에다가 건신 이자금이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게 대외적 평화관계를 수립하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거 외워두셔야겠죠. 네. 자, 이로써 근가의 군사 신분을 모면했지만 고려 초의 강력한 문화의식을 기반으로 북진정책 결정 타결했다. 이게 이제 그 결과야. 근가의 하층의 결과. 그래서 문화의식의 북진정책이 결렬 타격을 받고 이것이 나중에 이제 뭐냐면 뭐에 연결되죠? 군국정벌론과 배경이 되죠. 이 두 번째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고려와 금 사이의 조공 채권 관계 맺음에 따라서 여진을 금수받던 관념도 점차 사라졌다. 근데 또 조선시대 때 또 약해지니까 또 금수 봐요 또. 그러다가 또 한번 당하고 나서 이제 한참 동안 고민하다가 또 받아들이고 그런 관계죠. 자, 하여튼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아까처럼 이제 있고 뭐 영토 분쟁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제 각자 보시고 자, 그 관련된 사료니까 이것도 이제 좀 보시고 거기 그 자료 4번은 좀 봐주세요. 요거는요. 예. 그래서 이제 좀 봐주시고 뭐 동북 구성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업지행 관련된 내용 있죠? 그래서 이 공업지의 위치 비정 문제 때문에 이걸 어떻게 보였다서 뭐냐면 그 조선시대 때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다. 그 위치, 동북 구성의 위치. 그 민족주의 학자는 이 동북 구성을 공영지의 위치를 저쪽 어디까지 만주 이북 지역까지 그 두만강 이북으로 보죠. 그래서 만주 지역까지 동북 구성이 뭐냐면 설치됐다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좀 말이 안 맞아. 구성의 위치를 동북 구성을 만주까지 이렇게 하면 진짜 띄엄띄엄 하야 돼. 9개 성과뿐만 아니라 한 수백 개 성을 쌓아야지 그 지역을 영역을 확보하는 거지. 어떻게 9개 성 가지고 그 확보해? 말도 안 되는 거지. 예. 저 하여튼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자, 세계 속에 뭐 코리아 뭐 이거 그냥 읽어보세요. 그냥 우리나라 고려가 잘났다 이런 말은 이제 쭉 있고 예. 그 다음 장을 좀 볼게요. 자, 이렇게 넘어가기 전에 좀 책을 보면서 얘기해야 되겠네요. 예. 자, 그 다음 장이 뭐냐면 원나라와 관련된 내용인데, 삼박주 한종과 관련된 내용이네요. 예. 그래서 608페이지. 자, 고려와 몽골이 처음 접촉한 것은 고종 6년에 고려 강동석에 있는 고려의 적을 편정하면서 몽고의 후원을 받아서 공동 작전을 취했다. 이걸 이제 무슨 사건이라고 하냐면 강동석의 역이라고 하거든요. 외워두세요. 네. 그래서 이때 이제 그 동진국하고 몽골족 원나라 그 당시 원이 아니라 몽골이죠. 몽골과 고려가 합동작전을 해서 그 당시 몽골족의 압박을 받은 거란족들 밑에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강동성에 쫓겨가지고 운거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뭐냐면 연합작전을 해갖고 이게 뭐냐면 정벌을 했어. 토벌을 했죠. 그때부터 이제 고려가 이제 원나라하고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몽골하고 직접적으로 이제 교섭을 이제 접촉을 하게 돼요. 자, 이때 이제 몽골하고 고려는 형제 매약과 뭐 이렇게 맺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4대 외교를 좀 요구하니까 원래 고려가 그걸 받아들였어요. 왜냐면 4대 외교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 예전에 뭐 송이나 뭐 금나라 이렇게 볼 때 형식적이었거든. 근데 몽골은 그게 아니야. 맨날 와가지고 사신들 와가지고 공물 요구해. 한 번만 요구한 게 아니라 여러 사절단이 와서 또 요구해.
특히 저고요라는 얘가 좀 악진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고려 왔다가 본국 가는 길에 압록강변에 살해를 당했어요. 이게 누가 죽였는지에 대해서 지금도 여러 가지 설이 있어. 뭐 고조 정부가 죽였다. 그 다음에 뭐 여진족이 죽였다. 아니면 거기 지방의 토호색이 죽였다. 뭐 등등 있는데 하여튼 이때 몽골에서는 고조의 소행이라고 생각해서 여기에 고종 18년에 침입을 시작해요. 이게 1차 침입이죠. 근데 웃긴 건 1225년인데 침입은 몇 년이 일어났죠? 1231년에 일어났어. 몇 년 차이죠? 거의 한 6년, 7년 차이죠? 그런 공백기에 있다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침입해 온 거야. 그건 뭐냐면 그 당시에 칸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구타이 칸이 이제 죽고 그 다음에 이제 키우 칸이 넘어갈 때 그때 이제 되게 중국 몽고에서는 칸이 죽으면 정복 사업이 일단 중지돼요. 그리고 나서 그때 이제 칸을 정하고 나서 다시 정복 사업을 하게 되죠. 뭐 이런 이제 시기였어요. 자, 그 이후에 이제 고려는 46년 동안 저는 6차례에 걸쳐 침입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6번 침입했다는데 이거에 대해서 학계 견해가 많아. 그래서 1차에도 7차 침입설도 있어요. 되게 7차 침입설인데 여기 6차 침입설 되는데 하여튼 여러 번의 침입해왔다. 그래서 이제 이 전투의 특징이 뭐냐면 얘네들이 전투의 정복전이 아니라 초창기 때는 1차에서 5차까지는 정복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통치하고자 이렇게 정복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언제 때 이제 오냐면 가을 때 와, 가을 때. 가을 때 와가지고 거기 이제 들판에 있는 곡식들을 이제 다 먹으면서 내려와요. 그래서 성에 있으면 성을 공격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산성과 그냥 지나쳐, 그냥. 그리고 있다가 이제 십 쓰고 다니고 약탈하고 있다가 이제 뭐 겨울 지내고 봄에 있으면 양식 다 떨어지잖아요? 그때 와가지고 또 압록강 넘어 돌아가. 그러다가 이제 좀 있다가 또 심심하면 내려와. 똑같은 방식으로. 그래서 일종의 초창기 때 약탈전이었어.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6차 침입 넘어가면서 얘네들이 이제 돌아가지 않고 한 곳에 정주를 내버려. 예, 정복을 하겠다는 의지를 이제 밝힌 거죠. 그리고 나서 그때는 이제 고려민들도 처음엔 저항했지만 이게 도와주는 거 없이 고려 정부가 도와주는 거 없이 맨날 또 약탈도 하고 차라리 몽고에 붙자 하는 세력들이 등장을 하게돼요. 그래서 이때 이제 몽고에 붙자는 세력들이 심지어는 영토까지 떼어가지고 몽고에 붙죠. 그래서 뭐 동령구나 쌍성총과구나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나중에. 자, 하여튼 이제 보면 1차 침입 직면한 후 최후 정권을 개교를 지키면서 항전했던 불가능을 보고 강화도 천도를 당했다. 그래서 주거시설이나 방어시설을 갖춘 강화도는 그 원종 11년에 무인 정권이 붕괴까지 40년 동안 전시 수도가 됐다. 요거는 제가 이제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1차 침입은 이제까지는 아직 최후 정권이 강화도에 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기주라는 곳 아시죠? 여기에 박서가 이제 분신하고 나온데 했는데 그리고 나서 1차 침입하면서 이제 하얀을 맺었어. 그리고 나서 그 당시 몽골족들이 다로가치를 파견을 해요. 근데 이제 그 마음에 안 든 최후가 다로가치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래서 조종의 반대도 불구하고 어디로 간 거야? 강화도 간 거야. 그리고 그걸 본 몽골이 가만히 안 있다고 2차 침입한 거야. 그래서 아마 얘네들 시점이 잡는데 그 전에 1차 침입을 그냥 건너뛰고 요거부터 2차 침입, 1차 침입 해석한 것 같아요. 이거는 뿌세미의 그 관점인데 하여튼 아니면 모르고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근데 모르고 쓸 수는 없을 것 같긴 한 왜냐면 고려사 전공하신 분이 여기 쓴 건데 틀리게 쓰진 않을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자 그래가지고 고려와 전시 수도가 돼갖고 이제 한 몽골의 침입을 막았다. 예. 당시 최씨 정권은 몽골의 침입을 대응하고자 일단은 1차적으로 어디를 지켰어요? 강화도를 지켰죠. 그리고 각각의 방어 별감을 파견해. 그래가지고 예상 지역의 방어를 이제 강화했는데 그래서 이제 대규모 최씨 정권도 웃긴 게 얘네들이 그 당시 도방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삼별초 병력도 있죠. 그런 병력들은 거의 중앙에 개경에 맡겨도 그 개경 지키는데 자신 보호하는데 놔두고 핵심 정예병들 대개 보면 원나라 공격해 보면 자기의 핵심 정예병들 파견하지 않고 뭐냐면 일종의 그 방어별감이라 갖고 뭔가 군사 자문단 고문단 이런 사람들 파견해. 그래갖고 어떻게 몽골족들 막느냐 그런 것만 지원해주고 싹 입을
닫아버려요. 지원도 안 해주고. 그리고 명령을 하는 게 뭐냐면 공격하면 어디 도망가? 산성이나 성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명령을 해.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산성 입도 정책이라고 해요. 입도 정책이라고 하는데, 네, 산성 입도 정책. 산성이나 어디로, 여기 도는 성으로 도망가는 거야. 그래서, 공격을, 방어해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게, 그 당시에는 현실적이지만, 일단은 생활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식량이나 그 다음에 식수를 확보할 수 없죠. 예.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웠어요. 예. 그리고 자기들 정예병들은 어디에만 묶어둔 거야? 개경을 지킨 데 묶어두고 방어벌감에나 파견해가지고 니 서비스나 해주고 고문이나 좀 해주고, 예. 진짜 가성비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죠. 자기의 핵심 병력들 유지하는 가운데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들만 이제 지방군 끌어다가 이제 자체적으로 끌어다가 이제 방어하고. 자, 그래서 몽골이 침입에 대비해서 고려는 이게 대규모 부대 동원을 하는 정면을 피하고 소규모 유격전만 했어요. 그리고 외교적으로 교습해갖고 이제 철수화도 했고, 그 몽골하고 이제 뭐냐면 고려 싸우는 과정에서도 그 최씨 정권은 몽골 사신들이 오면 그 한개국 대우를 해줘요. 책사 대접을 해주고, 그 다음에 자기 좀 낮추고, 몽골 조공 책봉하고 다 해. 근데 싸움은 계속해. 왜냐면, 몽골에서 요구한 거는 그 외교적인 어떤 대우나 수사보다는 실질적으로 너네들이 몽골 지금 강화에서 나와서, 개경 가라. 그러면 다 끝난다. 근데 끝까지 최씨 정권은 그걸 안 하죠. 왜냐면, 최씨 정권 입장에서는 개경에 나오는 순간 자신의 정권이 무너진다고 알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왕권이 강화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피하려고 했던 거죠. 자, 하여튼 그때 이제 최씨 정권의 무책임한 태도 때문에 많은 이제 뭐냐면 백성들이 그 피해를 입었죠. 예. 그렇지만 이제 백성들이 또 항거해서 그 물리친 전투도 되게 많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여기에서 몽골 1차 침입이 있을 때 평화무도 기주성의 격전이다. 이게 그러니까 제가 아까 요구하고 맞지가 않아. 최씨 정권의 강화도 천도를 하는 게 1차 침입이잖아요. 근데 1차 침입 후에 강화도 천도가 있어. 그때 이게 원래 원민이면 2차 침입에 이제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식차가 좀 안 맞아. 이게 이 사람들이 실수를 했는지 잘 모르겠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1차 침입 때 그 격전이 있었다. 그때 이제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박서라는 사람이죠. 예. 그 기주대처. 네, 제2의 기주대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초족도 이제 활동했죠. 초족도. 그래갖고 초족이라는 것은 그다음 농민군인데, 그래서 몽고가 쳐들어오니까 이들이 선두에 서가지고 정부에 제의를 한 거죠. 그래서 마산, 네, 초족, 기주. 이거 마산 지금 마산이 아니에요. 자, 하여튼 그 당시 지휘자 2명이 개경으로 최후를 찾아와서 정병 5천을 거느리고 침략군을 막기 위해서 전투에 참가하기를 요청해 오자 최후 입장은 좋죠. 자기 병력 손실하지 않은 채 어차피 도적대들은 어차피 죽으나 마나 자기한테 손해볼 건 없잖아. 예.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이제 이용해갖고 몽고종 막는 데 사용했고. 자, 그래서 이 초족 또한 대몽항쟁에 참여했다. 그러니까 정계층적으로 참여했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이제 천인 부공민대 이제 공격인데 3차 침입 때 이제 관련된 내용인데, 그때 이제 김윤호라는 사람이 있어. 네, 김윤호. 그래서 이제 이 김윤호도 이제 정부 지시에 따라서 입보를 했어. 입보라는 건 뭐냐면 그 산성이나 해도도 들어가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제 그 상성 해도 입보 정책이네. 제가 아까 지금 말을 좀 약간 잘못한 건데 정확한 명칭은 상성 해보 해도 입보 정책. 이렇게 정확하게. 그 당시 정부 지침이 산성이나 해도에 들어가서 방어해라, 입보를 해라. 산성해도 입보 정책이에요. 정확한 명칭은. 예. 자, 그때 김유가 쏜 화살에 몽골 장수 사레탑이 사살되고, 이때 이제 원고군은 한번 자기 수장이 잊으면 철수하는 게 습관이에요. 그래서 철수를 하죠. 그래서 물론 사레탑을 이제 사살했다고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또 설이 많아요. 김윤이 이제 그 대장군 벗을 이제 거부하고 나는 이제 직접 쏜 게 아니라 싸우다 보니까 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같이 싸운 사람들이 이제 공이다 해서 돌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대장군 안 받고 거기 그 중랑장 벗을만 달라. 그래서 그 말을 볼 때 자기가 직접 쏜 것이 아니라 싸우다 보니까 유씨 날아오는 화살에 우연찮게 맞은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자,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윤가 상당히 능력이 있죠.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또 나중에 4차 침입 때 충주선 전투에서 큰 활약을 해요. 그래갖고 충주선 전투에서 또 몽골군을 벽틸나죠. 그러니까 이 사람 이름은 외워두세요. 천인 부공민 전투, 그 다음에 또 충주선 전투. 그래서 큰 활약을 했다.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몽골 3차 침입 때, 이게 이제 하나씩 밀리네요. 하여튼 이렇게 했는데, 3차 침입 때 이제 싸운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만상승 전투가 있는데, 이것도 한번 각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천하대군과 앞에도인 전투가 있는데, 요때는 6차 때 정도예요. 6차 침입. 요게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앞에도를 공격하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섬을 잘 공격 안 했어요. 근데 이때 섬을 공격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때 이제 천하대가 수군 2,000명, 7,000명을 이제 적을 거두고 앞에를 치니까 앞에도 사람들이 이제 앞에도 전투죠. 대포 2개를 큰 배에 장치하고 기다렸다가 싸우는 그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있는데 요때 대포는 우리가 생각 하얗게 딱 불 붙여갖고 쏜 대포는 아니에요. 이건 아마 공성기로서 이제 큰 돌 있죠. 그 돌을 넣고 발석기 정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하여튼 이제 그 당시 이제 앞에도가 천하대군의 어떤 전투에서 큰 이겼다. 앞에도 전투에서 그 내용이 있어요. 자, 그래서 6차 침입까지는 들어오면서 이제 섬까지 공격했다. 그래서 6차 침입의 특징은 여러 가지 의미를 둘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예전에 건들지 않는 섬을 공격했다는 거예요. 섬. 그럼 왜 섬을 공격했냐? 남해안이나 이런 섬을 공격한 이유가 뭐냐면 개경정보가 끝까지 지금 개기고 있는 게 뭐냐면 그 조은로가 개경으로 연결됐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수도를 차단해야 되겠죠. 그 수의 거점이 됐던 게 뭐야? 섬인 거야. 그래서 그걸 공격했던 거고 이때 또 특징은 이제 약탈전 성격에서 점점 뭘로 바뀌었다? 정복전 성격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는 예전에 물러나지 않고 한 곳에 거주하면서 이제 뭐냐면 여기 거점을 해갖고 주변을 장악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돼요. 그리고 이때부터는 일부 지방이지만 점점 이탈민들이 이제 생겨서 몽골 쪽을 붙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돼.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좀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자, 하여튼 몽골의 이제 침입 때문에 많은 피해를 했죠. 몽골군들은 싸움을 항복하지 않으면 대량 학살내요.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많은 이제 희생을 이제 당했고, 그리고 몽골에 끌려간 사람도 많아. 예. 그래서 이런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국가의 소중한 문화재 부인사 소장의 대장경과 항농사 구축목탑, 이런 것들이 다 소실됐죠. 그런데 이제 엄청난 그 희생에도 비교하고 최씨 정권은 하는 게 없었어. 아까 얘기했처럼, 그냥 와서 벌감이나 좀 파견하고, 방어벌감이나, 그 다음 산성 해도 입보 정책, 그래갖고 산성이나 해도도 이렇게 도망가라. 그것밖에 없어.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했던 것이 뭐냐면 최씨 정권을 강화시키는 거죠. 몽골 강화가 성립된 그 순간 어떻게 됐어요? 자신의 정권이 무너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직감적으로.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최씨 정권이 무너지고 몽골과 강화가 성립되고 예전에 한번 제가 얘기했을 거예요. 그것이 원나라의 지원을 받아갖고 왕권이 회복이 되죠. 그리고 무인 정권이 종말 이제 당하는 그런 이제 가정을 겪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삼별초 항쟁을 볼게요. 예전에 한번 삼별초의 항쟁 가지고 시험 문제 나왔어요. 나왔던 게 뭐냐면 고엽천장 불심 조조 이게 나왔는데 그 내용을 보면요. 자, 개경안도와 몽골과의 전쟁을 종식됐지만 이번에는 무인과 연결된 삼별초에서 대몽항쟁의 기치를 들고 봉기했다. 삼별초는 3개의 특수한 부대를 뽑아서 삼별초라죠. 별초라는 것은 예전에 말했지만 특수군대를 말해요. 특공대, 특별히 뽑았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삼별초는 자별초, 우별초, 신의군 이렇게 구성이 됐고 신의군은 이제 몽골군에 잡혔다 탈출한 이들로 이제 했다는데 자 하여튼 이들은 원래는 경찰 업무를 했지만 점점 이제 군사 임무인 도성의 수비를 했고 그 다음에 대몽항쟁에서 이제 큰 역할을 했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당시 원종 11년에 정부가 개경을 한도를 단행하니까 장군 배중손과 등등 해서 삼벌초를 거느리고 반기를 들었으며 승하운 온을 내세워서 왕을 이제 삼았다. 삼벌초는 어디로 갔죠? 여기서 이제 배를 끌고 와가지고 진도까지 내려왔어. 여기. 그래서 진도에서 이제 나라를 세우고 또 뭐냐면 용장성에 궁궐도 짓고 그 다음에 장기적인 대몽항쟁을 깼으며 일본과의 제후도 도모했다. 요 과정에서 이제 뭐냐면 그 아까 고려첩장 불신 조조가 나와. 두 개의 고려첩장 외교 문서를 보고 하나는 그 당시 삼별초 정부에서 보내는 외교 문서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원나라에서 그 항복한 보내는 고려 정부의 두 개의 문서를 보니까 너무 다르거든. 원나라에 대한 태도나 그런 것도 너무 다르니까 관리가 그거 의심점, 모순점을 적어놨어. 쪽지에다가. 이게 뭐냐면 고려첩장 불신조조예요. 근데 그 쪽지가 한동안 사라지지 않다가 나중에 1960년대인가요? 그때 발견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중요한 1차 사료를 쓴 의미가 있는 거죠. 예전에 시험문에 나온 거야. 물론 원본이 됐던 고려첩장은 없어졌죠. 예. 그래서 그거 한번 기출 분석할 때 꼭 기억을 해두시고 공부를 해두세요. 자, 그래서 이제 진도는 조은로의 길목이 있죠. 여기 딱 보면 조은로에 딱 길목이 있잖아. 예. 그래서 여기 저기 전라도와 그다음 어디죠? 경상도 지역에 오는 모든 그 개경정보 오는 그 조은로를 장악을 해서 자기가 이제 수치할 수 있는 기반이 되죠. 그래서 또 진도는 예전에도 이제 청해진이 거기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디와 어디 중간이에요. 일본의 중간에 교류하는데 중개모으고 또 뭐냐면 이용할 수 있고 또 진도 자체가 또 비옥한 농지를 또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또 호남 지방에 두고 있었다. 그 최씨 정권의 그 시급지가 대부분 진주 일대거든요. 경상도 일대지만 그 전라도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자, 요거 왜 진도로 이게 거기에 옮겼는가? 그래서 요거 쓰라고 하면 두세 가지 쓰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예전에 청해진의 입지조 조건 나온 거 있죠? 입지 조건. 마찬가지로 쓰시면 돼요. 자, 삼별초가 이제 그 당시 그 남해안 일대와 전라도 일대에 영향을 행사했다. 그래서 삼별초가 진도를 이렇게 뭐냐면 근거를 했지만 요 부근 일대에 각종 성을 쌓았어요. 요 부근 일대. 그래서 그 뭐냐면 경상도와 전라도 남해안 일대까지 점령을 하고 심지어는 어디까지 이제 공격하냐면 나주, 전주까지 공격하려고 해서 나주를 한동안 포위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때 나주는 지금은 전라도에서 그렇게 중요한 곳은 아니죠. 지금 강주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전라도가 제일 중요한 지역이었는 조선이나 고려시 때는 전주와 나주였어. 그러니까 이 전주와 나주가 먹히면 전라도 일대가 다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전라도라는 말 자체가 전주와 나주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나주에서 했는데 이 나주가 공격해도 잘 안 되는 거야. 왜 그러냐면 이 나주가 예전부터 망실세력과 연결돼 있어. 이 나주세력들이. 그래가지고 안 되니까 포기하고 이제 전주까지 공격하려는데 전주는 또 뭐냐면 또 무슨 이상한 소문이 들었어. 거기 와서 이제 고려의 정부군이 대군이 들어온다. 그래서 아예 공격하다가 이제 말고 그래갖고 결국엔 전주와 나주를 뭐냐면 함락을 못 시키고 그냥 끝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전라도 일대 이제 뭐냐면 근거지 마련에 실패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큰 실수지.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당시 고려 정부군은 중앙군은 자체 조직이 없죠. 얘네들은 거의 이제 삼별초 핵심 세력이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지방군 끌어다가 거기에다 몽골족들이 이제 도와서 원나라 군대 도와가지고 같이 합동연합군을 이제 밀고 들어온 거죠. 예. 자,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뭐냐면 밑에 보면 이 내용 진도가 이제 영웅연합군의 대대적인 공격을 받고 원종 5월에 진도에 쫓겨 제주를 건너가게 되죠. 그래서 진도에서 삼별초가 패배했을 때 잡힌 사람만 10,000명이 됐고
연합군의 수중에서 뭐 사천성이 잃었다 뭐 등등. 제주도 있었어요. 제주도를 보면 이제 예전에 제주도에서도 이제 고려군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고려군이 기껏 해봤자 2, 300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그 참별초가 군대에 파견해서 고려군을 내몰고 그 당시 이제 뭐 제주도민이 협력하래 그 성을 쌓았어. 그게 이제 뭐냐면 그 항파두의성이죠. 예. 그래갖고 제주도의 이제 군사력을 이제 정비하면서 성을 쌓았는데 이 항파두의성 같은 이제 성을 쌓았다.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또 그 원종 때 그 당시 이제 그 제주도 공격하죠. 원종 때. 그래서 삼별초는 그 당시 여몽연합군을 공격을 받아서 완전히 무너지게 돼요. 그때 이제 뭐냐면 원나라가 삼별초를 왜 이렇게 공격하려고 했냐면 그 당시 뭐와 또 연결시켜야 돼? 그 쿠비나이 칸의 일본 원정과 관련돼서 보시면 돼요. 왜냐면 일본 원정을 원하지 않으면 고조의 후방을 안정화시켜야 필요가 있죠. 고조가 항상 요구하는 게 뭐냐면 삼별초 때문에 못 살겠다. 삼별초가 전라도 경상도일 때 날뛰는데 어떻게 좋은 손을 마련하고 병력 자원을 끌어다가 쓰겠냐. 그러니까 얘네들부터 먼저 쳐부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쿠미나이 칸도 뭐냐면 일본 원정을 원하려고 해서 어떻게 해요? 삼별초부터 쳐내고 가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이 공격해서 그 진도를 뭐냐면 소탕하고 제주도까지 소탕을 한 거야. 예. 그리고 나서 또 누구하고 결혼시킨 거야? 충녕하고 그 당시 쿠미나이 칸의 그 제국공주 결혼시켜갖고 또 협력관계도 굳건히 한 다음에 둘째에 갖춰서 원정을 하게 된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삼별초에 대해서도 그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일단 반역전이죠. 그래서 삼별초에 들어간 인물들 보면 배중손이나 다 보면 반역전에 실려 있어. 근데 이제 현재 와서도 원래는 항蒙정신의 총하다. 근데 그거 보니까 얘네들 이러니까 항蒙은 별로 없고 자신이 기득권 때문에 했다. 그래서 예전까지는 최씨 정권한테 빌붙어 살다가 그 당시 이제 고려의 개경정부가 들어서고 그 다음 개경정부가 자신의 명부를 언나한테 넘겨주려 하니까 이거 잘못하면 자신들이 죽을 수 있으니까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건 단순히 정치군인들의 반란이다. 양극단적인 입장이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몽연합군이 일본을 공격하는 내용이 있죠. 두 번에 거쳐갖고. 그때 이제 많은 이제 고려 부담이 있었다. 이게 뭐냐면, 원나라는 예전부터 몽고족 때부터, 특징이 뭐냐면, 몽고족은 공격할 때 예전에 이제 항복한 군대들을 그대로 접수를 해요. 그래 놓고,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기술 핵심 요소를 다 빼가. 다 흡수 통합을 해. 그리고 다음 나라를 공격할 때 이들을 또 이용해요. 그래서 전진 부대로 총알바지 세우고 자기 후속 부대는 그 다음에 들어가고 그렇게 하거든요. 이 대표적인 이게 이제 얘가 이제 그 일본 원정에 그때 적용되는데 일단 얘네들이 항복했던 예전 동진군 병사들 그 다음에 고려군 남송군 그것을 싹 깔아다가 공격한 거야. 실제로 몽골족들은 이제 약간 소수 병력에 불과하고 예, 두 번에 걸쳐서 했지만 결국에는 뭐가 되죠? 엄청난 그 태풍 때문에 가미가제다 보는 태풍 때문에 끝나게 됐다. 또 이거에 이제 일본사에도 영향을 주죠. 이건 일본사 할 때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후에도 일본을 정복하기 위해 했지만 결국에 원나라 세조가 죽음으로써 끝나게 돼요. 일본 원정은.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대몽강제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봤고,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아이고 이게 넘어가는데 좀 시간이 걸리네요. 네. 자, 동령부하고 쌍성총부하고 볼게요. 요거 일단 위치적으로 동령부는 여기 있죠. 여기 쌍성총부가 어디 있을까요? 여기가 동령부고 말 잘했네. 여기가 쌍성총부죠. 예. 그 나중에 동령부는 어디로 옮겨가요? 저 요동지역으로 옮겨가요. 예. 자, 그럼 보면 원나라는 서북로 일대 동령부를 두고 동북 일대 쌍성총부를 두죠. 그래서 이제 직할 영역을 두고 직접 지휘를 했고, 그다음 고려에서는 이 지역을 회복하기 끊임없이 원에 요구했고 직접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가겠다. 그래서 원에 요구를 했고 그때 충녕왕 때 이제 동령군을 돌려주죠. 그리고 쌍성총부부 지역은 이제 계속 있다가
공민왕이 그냥 뭐냐면 무력으로 해갖고 이제 탈취하게 되고, 자, 보죠. 동령부는 원종 11년에 설치됐어요. 그때 이제 그 상황을 보면, 그 당시 예전에 이면이라는 사람이, 원종을 패했죠. 그러다가 이제 그 동생이었던 안공궁 창을 내세우니까, 이때 그 서북 지역에 있었던 토호세인 채탄이 반란을 일으켰어. 그때 반란의 명분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원종을 폐위시킨 이면을 쳐내고, 다시 복위시키려고 한다. 그래서 반란을 일으킨 거야. 그리고 나도 주변에 있는 이제 서북 지역에 있는 군현 지역을 다 도륙을 냈어. 그래서 잡아가지고 이제 수령들 다 죽이고. 근데 거기까지 끝났으면 되는데, 원종이 복위하고 나서도 그 지역을 계속 장악하려고 해. 이건 한 명분에 불과한 거지. 뭐 원종 복위를 시킨 건 다 명분이고. 그러나 그 땅을 누구한테 갖다 바쳤냐면, 저기 이제, 몽골군에게 갖다 바쳐요. 이거 몽골은 여기에다가 이제 그 서경을 일대 지역에 뭘 설치, 동령부를 설치하고, 채탕을 그 사령관을 임명하죠. 그 지휘관으로서. 자,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충녕왕은 이거 돌려달라고 몇 번 요구했어. 근데 쿠빌라이 칸이 그 얘기를 듣고 답변을 안 했다는 거야. 얘기도 안 했다는 거야. 꺼내지는 못하고 하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충녕왕 때 이제 말년에 그럼 너 가져라 하면서 이제 승인해 줄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동령부를 이제 원래 평야에 설치했다가 요동지로 옮기게 되죠. 예, 이런 것들. 그리고 그때 동령부에 있었던 그 고려 유민들도 같이 고조민들도 어디로 간 거야? 요동으로 많이 들어가게 된 거야. 예. 자, 하여튼 이 내용이 이게 그 밑에 있는데,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동령부를 이제 채탄을 봉했던 내용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령부 반환 관련된 내용 있죠? 그래서 충녕왕 16년에 마침내 동령부를 폐지하고 서북문 여러 성을 고려로 되돌려. 폐지보다는 어디로 이동했다고 보시면 돼요. 요양과 심양 지역으로 옮겼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요양과 심양 지역을 가난한 왕을 무슨 왕이라고 했죠? 심양왕. 그 다음에 이게 나중에 또 격상이 될 심왕이에요. 심왕. 네. 그래서 이제 공민왕 입장 때는 여기를 놔둘 수는 안 되지. 부원세의 근거지 아니야. 그래갖고 요양 심양을 공개해서 그 지역의 고조민들을 봉고 기관시켰다. 두 번에 걸쳐서. 예. 그런데 이제 거길 점령하지 못하고 그냥 너무 이제 소수병력만 갔다 오다 보니까 그걸 통치 못하고 포기하고 이 요동 지역이 고조의 땅이라고 선포만 와요. 예. 안타깝죠. 거기 아예 점령했어야 되는데 집이라고. 자, 그다음 쌍성총과부 볼게요. 자, 쌍성총과부는 고려 동국년에서 동령보다 앞서 고종 45년에 설치됐죠. 동령부는 고조에 반환됐지만 쌍성총과 100년 동안 원이 지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원래 고조의 동국 지역에는 이때 지역은 좀 특수성이 있는데 고조인 외에도 여진도 같이 살았어.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여진족들과 같이 어울려 살았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쌍성총과부에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 그 당시 몽골의 다음 중 보면 상길대왕이 이 군사를 이끌고 하주의 땅을 주도하니까 이 토호들 달래니까 그 당시 조이, 탁청 이런 이런 세력들 이제 토호 세력들이 모여서 그 몽골 병들을 끌어들여서 그 당시 관리를 다 죽이고 투항을 해버렸죠. 그리고 몽골이 그 지역에다 뭘 설치했다? 쌍성총과부를 설치한 거야. 그래서 이걸 통해 고려를 건재하겠다. 이런 의미가 있고, 그래서 이제 원은 청령을 경계로 삼아서 둥주 이북, 정주 이남 지역을 관할했다. 그 나중에 이 지역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제 명나라에서 뭐라고 하죠? 철령 여기 나오죠. 철령을 경계로 하니까 거기에 군사 행정 지역이 이제 위소가 있어. 그래서 위를 설치해. 철령 위를 설치한 통골 내오죠. 왜냐하면 몽골족이 계승한 나라는 원나라를 계승한 나라는 뭐예요? 명나라니까 원나라 영토는 다 명나라 영토다. 이런 논리를 내세웠고 철령이 설치를 요구했던 거죠. 자, 하여튼 조이는 쌍성총과 총관으로 탁청은 천호로 임명되어 다도같이 파견하여 이 지역을 직접 지배했다. 오늘날 항암평야 일대로서 비옥한 농경지들이 포함되고 널리 분포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이후에 이제 조씨, 탁씨
그 외에 이씨세력, 토호세력들은 그 민호들을 이제 지배를 했죠. 토호세력으로서. 그리고 이들은 또 사적으로는 이 토호와 민호 사이에 주종관계를 맺어요. 군사적 경제적 부담을 지우게 되는데, 자,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나중에 이성계가 그 자신의 군사적 세력들을 이제 동북면에서 이제 찾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그 지역의 토호세력이었어요. 그리고 이 지역에서 이제 뭐냐면 여진족들이나 고려인들 많이 살았잖아. 이들은 이제 군대를 끌어들이면서 사적으로 긴밀하게 결합된 집단이야. 이걸 바탕으로 해서 사병을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이성계가 왜구도 물리치고 그 다음에 또 홍건족도 물리치고 그 과정에서 정치적 성장을 하게 된 거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쌍성총관부는 고려의 범법자들이 다수 도망에 들어가면서 민호가 점차 늘어나고 여기에 원에 조공을 바치고 여몽연합군이 그 일본에 정벌 때 군사도 파견했다. 자체적으로 또 이렇게 있죠. 그래서 충녕왕 때는 원에서 내한의 반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고려에서 지원군을 보냈으며 그 당시 내한에 남은 무리 그 내한의 반란 진압을 하고 나서 그 합단전이라는 그 군대가 또 상성총관부를 침입을 해요. 그래서 이제 고려 경내까지 쳐들어와서 원의 원과 힘을 합쳐 물리쳤죠. 이 사건을 해가지고 이제 고려와 원의 관계가 우호적으로 발전됐고, 그리고 충녕왕은 쌍성총관부를 고려 대조주권 요청하고, 이후에 이제 일부 뭐냐면 그 쌍성총관부의 일부 지역을 받았어요. 전부를 받지는 않았지만, 예. 그 여기서 볼 때 이제 충녕왕 같은 경우에는 책에다 보면 충녕왕이 측근정치하고 개혁정치도 한다는 해놓고는 제대로 안 하고 근데 이 충녕왕을 보면 좀 약간 어떤 의미가 상당히 실리적인 어떤 정치가요. 그래서 이 사람은 굳이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알아서 굴복했어요. 제 몽골에 가서. 근데 몽골에 요구할 건 다 요구했어요. 예. 그래서 자기가 이제 방발도 하고 몽고식으로 이제 옷도 입고 하면서도 요구할 건 요구하면서 끈질기게 하면서 다 받아낼 건 받아냈어요. 이 사람의 특징이. 자, 그 다음에 공민왕 때 반원개혁 추진하면서 이 쌍성총관부의 나머지 땅들 공격을 하죠. 그때 이제 그 톱작세였던 조선생, 조소생이나 탁도공 이런 사람들은 이제 했는데 이때 이자춘이나 조두는 내응에 함락할 수 있었죠. 이자춘의 누구의 아버지죠? 이성계의 아버지죠. 예. 그래서 이제 고려는 거의 99년, 100년 만에 동국민 지역을 완전히 수복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머물지 않고 쌍성총관에 머물지 않고 여기가 쌍성총관부잖아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공민왕 때 어디까지 여기까지 갑주나 길주까지 공격해갖고 점령을 했죠. 예. 그래서 이게 상당히 공민왕이 이제 잘한 게 뭐냐면 여기를 점령했기 때문에 그 나중에 명나라가 천령이 도도다는 말 자체가 이제 성립이 안 되는 거야. 여기까지 청령이 북쪽까지 고려 영토인데 이 청령이만 이렇게 돌려주면 말이 되겠어요? 그리고 영국권을 확실히 해둔 거지. 여기 확실히 우리 땅이라는 걸 이 북쪽 땅을 넓혀주면서 예, 이런 것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동북 구성에 또 길주성이라는 거 있죠. 길주성, 길주설, 동북 구성에 이제 길주까지다. 왜냐면 길주라는 지역이 여기 또 든 게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는데 여기까지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예전에 여기 지역이 어떤 지역이라는 거야. 동북 구성자 고려 영국권이 있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길주까지 확보할 수 있었다. 길주설의 근거 중에 여기까지 공민왕이 길주까지 점령했던 것 중에 근거 중에 하나예요. 예. 자, 뭐 하여튼 이런 게 있다. 자, 하여튼 그 다음에 몽골과의 전쟁 이후에 고려 영토는 상당한 손실을 입었으나 끊임없는 노력으로 공민왕 때 들어와서 종전의 영토를 대부분 회복했고 그리고 나아가 오히려 영토를 마천령 이북까지 다 확대됐죠. 그리고 조선 건국후에는 또 사권 육진이 개척됐죠. 그래서 오늘날 국경선이 확보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거기에 살고 있는 여진족들은 대부분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뭐 북쪽 올라갔거나 다시 아니면 그 뭐냐면 다수가 그 항하됐죠. 그러니까 뭐냐면 조선 쪽이나 그 고려 쪽에 기부를 해서 이제 뭐냐면 같이 동화됐죠. 예. 그래서 여러분도 많이 이제 여진족이나 그런 피해가 많이 불러가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 제 생각에는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렇게 동국 구성했고,
이게 이제 볼 게 뭐냐, 외구 침입이군요. 네, 외구 침입. 그래서 이제 외구 침입, 외구 격퇴인데, 외구 침입은 이제 정기 외구하고 후기 외구하고 있죠. 14세기 때가 정기 외구고, 16세기 때가 후기 외구예요. 정기 외구는 뭐 때문에 일어났어요? 남북쪽. 그 당시 혼란기 때 일어난 거고, 후기 외구는 그 당시 뭐 때문에 일어났냐면, 전국시대.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명나라에서 그 당시, 조공 책봉 외에는 3월 금지했죠. 밀무역 이런 것들과 이제 연관되는데 우리나라하고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것은 후기 외구보다는 정기 외구예요. 14세기 때 고려 말에서 조선 초기까지 그 외구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거기 내용을 보면 외구의 침입 수많은 뭐냐면 피해를 입혔다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넘어가고 그다음 외구 격퇴 과정만 좀 볼게요. 자. 외구의 침입에 대해서 처음에는 사신을 보내서 중지할 걸 요청하긴 했지만 별 효과가 없었다. 그때 이제 사신은 누구한테 파견했을까요? 1번의 막부정권이죠. 예. 그래갖고 이제 남북조 시대니까 그 당시 이제 남북조 시대? 근데 남조는 거의 힘이 없었고 북조의 그 당시 실권자 무도마치 맞고는 지방 통제를 제대로 못하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못돼. 그래서 이제 자체 방어를 해야 되겠지. 그래가지고 대표적인 채영이 이제 출정의 자청에 여러 장수와 함께 홍산에 이루어 지세의 언을 모두 나가게 싸움을 꺼냈는데 채영이 몸소 사절보다 먼저 돌진해 크게 사기를 올렸다. 이게 무슨 대첩이에요? 홍산 대첩이죠. 자, 5왕 6년에 500척의 배가 진포에 침입했죠. 그래서 이때 이제 뭐냐면 방화 노닥지를 장애하니까 그 다음에 채문선을 이제나 나세를 이제 파견해가지고 채문선이 뭘 통해서 하포를 통해서 전설을 불태웠어요. 이게 그 유명한 무슨 싸움이에요? 진포 싸움이죠. 그 진포 싸움에서 이제 거살아난 적들이 또 뭐냐면 내륙을 상륙해서 치쫓고 다녔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 이성계를 이제 필두해가지고 여러 이제 장군들이 모여가지고 왜구를 설명하게 되죠. 이게 그 유명한 무슨 전투예요? 항상대첩이죠. 예. 그 다음에 바다에선 정지가 있는데 이 사람은 좀 이름을 외워두세요. 이 정지는 왜 어떤 사람이냐면 고려 수군의 아버지야. 고려 수군. 원래 수군은 자체적으로 군대가 없었다고 했죠. 병종이 육군에 애속된 하나의 병종에 불과했는데 이때부터 수군이 이제 자체적으로 양성해. 그러니까 해군의 독립된 부대처럼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수군의 아버지인데 이 사람이 이제 남해 대첩에 큰 뭐냐면 승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항상대첩, 남해대첩, 진보대첩, 이 진보 왜 싸움이라고 하는지 몰라요. 보통 대첩이라고 하는데, 홍산대첩. 요거 외워두세요. 그래서 전투 명칭은 쓰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외구에 대한 적극적 대책은 이후에도 계속됐고, 공양원 원년에 박일호와 액을 스시마를 정벌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후에 우왕 말년 외구 침입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그 다음에 수령의 유충지로서 수군과 역군이 배치되고, 그 다음에 내륙 각지에 성을 수축되어 목책도 세우는 등 강방시설이 대폭 확충되었다. 그리고 이 당시 외구 침입이 이제 조세 운반에도 영향을 주죠. 그 조창이 이제 뭐냐면 습격대. 원래 조창은 강의 어귀에 만들어졌어요. 근데 하도 이게 조창을 공격하니까 이제 이 강의 어귀가 아니라 내륙 지역까지 들어가게 된 거야. 이 조창이. 근데 이게 더 문제가 생겨. 내륙 지역까지 내륙 수로를 이용하니까 따라서 누구도 들어간 거야. 외구도 내륙까지 들어가게 된 거야. 그러니까 내륙도 이제 팽패된 거야. 그래서 그 당시 외구 수탁을 위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하약이나 하포, 하전 이런 것들을 개발할 수밖에 없게 되죠. 예. 그리고 우리나라 배 있죠. 이 배도 철저하게 외구를 이제 막는데 이용하는 식으로 이제 만들어진 거야. 그 대표적인 게 뒤에 조선시대 때 나타난 판옥선도 있죠. 다 외구를 격퇴하는 과정에서 쌓은 노하우를 가지고 만든 거야. 왜냐하면 일본 애들의 주특기가 뭐예요? 계속선을 타고 세키네카라는 계속선 싸고 막 와가지고 배 기어 올라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기어 올라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뭐냐면 갑판을 하나 더 준 거야. 그래가지고 갑판을 올려놓죠. 되게 큰 갑판을 만들고 갑판기를 올려놓은 게 뭐냐면 일본 애들 기어 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아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뭐냐면 해군도 조선소도 이런 식으로 발달이 됐어. 예, 특화돼서. 자, 그 다음 홍건적인데 홍건적은 그냥 두 번에 걸쳐서 우리나라 쳐들어왔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국민왕이 저쪽 안동까지 도망갔다. 그래서 그때 이제 큰 하락을 했던 장군들, 뭐 이성계다 이런 사람들이 하락해서 물리쳤다. 요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홍건적 때는. 그래서 이제 홍건적의 2차 침입을 격퇴하고 1차 침입이나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왜구나 홍건적 침입을 이제 격퇴하는 과정에서 그 정부가 아까 말처럼 원래는 반원 정책을 내세웠죠. 잠시 중단됐죠. 그래가지고 반원 정책을 포기하고 정동 행사를 다시 설치했다. 요 내용들. 그래서 이제 간제도 예전대로 개혁 이전을 복귀했는데 그때 이제 왜구가 이제 외적을 침입하는 과정에서 무장 세력들이 크게 등장했죠. 대표적인 세력이 이성계하고 최영이야. 자, 그리고 이제 그 당시 또 전공에 대한 보상으로 첨설직들이 대거 이제 수거됐어. 그래서 그 당시 첨설직, 그래서 동정직 이런 것들 상관직들이 유한풍간직이 이제 형성하는데 유한풍간직은 나중에 이제 신은 유신들의 어떤 기반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그들에게 또 뭘 줬냐면 군전을 지급했죠. 그러니까 군전이 가전법 때 처음 제공한 게 아니라 뭐예요? 이미 이 외적이나 홍건적을 막기 위해서 지급한 거예요. 그 군전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땅에 수조지를 설정해 주면서 면세권을 주는 거야. 근데 이제 조선시대 가전법은 이 군전의 범위는 뭐야? 많이 축소시켜 놨죠. 이건 나중에 또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한번 나중에 또 언급을 또 해드릴게요. 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외적과 홍건적과 관련된 내용들 이제 좀 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장이 뭐냐면, 자, 다음 장이 이제 외왕 내제 체제죠. 외왕 내제. 이거 상당히 중요하죠. 자, 외왕 내제라는 것은 고조의 특유한 외교 정책 중에 하나인데, 자, 외왕은 뭐야?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제후국이고, 근데 안은호는 뭐다? 황제국을 칭하는 거죠. 외왕 내제 체제에. 그래서 이제 이 고조 시대는 조선과 달리 뭐냐면 황제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조선은 자칭 제후국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측면에서 고조는 좀 자주적인 측면이 강하죠. 자, 보면 이 당시 이제 그 고조 시기에는 그 동아시아 절대 강자가 없었던 시기예요. 그리고 중국 문화를 주체적으로 이용해서 황제 칭호를 채택했고 그 결과 황제가 병조하는 시대가 맞이했다. 그 여러 나라들이 사실 황제를 칭했어. 뭐 요나라도 그렇고 금나라도 그렇고 남성도 그렇고 북송도 그렇고 그래갖고 이제 고조도 황제를 칭했다.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황제를 칭했다는 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학계에 좀 견해가 있어. 왜냐면 기록에 우리가 왜 칭제 건원이라고 하잖아. 황제를 칭하고 연호를 사면 연호를 쓴 건 맞아요. 근데 황제를 칭한 거에 대해서는 고조사나 고조사 전에 그런 내용이 없어. 그래서 황제적인 한제국의 예법이나 그 다음에 궁중 습관이나 뭐 표현이나 그 다음에 연호 칭한 거는 인정을 하는데 고조 황제가 직접 고조 왕이 직접 자기를 황제라 칭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건 뭘 근거로 하고 있냐? 그 당시 10세기 이제 고조 초기 때 금성문을 바탕으로 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강종 때 칭제 건원했다. 그 내용도 고조사 그 조조는 칭제 내용이 없어요. 근데 금성문 자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계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약간 말이 많아. 그거에 대해서. 다만 이제 왜 황제 표현을 안 썼냐? 그 당시 썼는데 그 고조사가 고조사 조조에서는 자칭 제국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 뺐다. 그래서 신진사대부 입장에 볼 때는 그 당시 새로운 그 집권층 입장에 볼 때는 성리학적 가치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뺐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고조사나 고조사조가 또 개서주의가 아니라 직서주의죠. 예. 그래서 이것도 맞지 않는데 이게 하여튼 아직까지도 학계의 의견이 좀 있어요, 이거는. 예. 자, 그래서 이제 복수의 그 황제가 이제 병조할 수 있던 한시적인 이유는 그 당시 당이 멸망 후에 동아시아 통합할 절대 강제가 없었죠. 그래서 이 당시 이제 고조는 세왕이 즉위하면 소용금의 이제 종책봉 관계를 맺을 때 사실 파괴가 있고 형식적 요충되었고 고조 국왕도 책봉하고 되게 형식적인 거예요. 내정 간섭 없이. 그래서 이제 이런 글을 이제 했는데 고조도 자체적으로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뭐냐면
왕이라 칭하고 제후도 칭했지만 고려 자체도 나름대로 또 여러 복속국을 또 같이 거느리고 있었어. 그래서 이때 이제 고려도 그 뭐냐면 독자적 천하관에 의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라고 해도 조그만 나라겠죠. 뭐 천리국, 탈나국, 흥효국, 우상국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또 뭐 동거, 서번, 여진족, 일본 상인들 이런 상인들이 뭐냐면 자신 이제 뭐냐면 일종의 조공을 갖다 바치고 책봉을 하는 식으로 이제 운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고려의 독자적 천하관에 입각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자신을 천자라고 하고 천하라고 하고 나머지를 번이라고 하죠. 그리고 번에 있는 신하들을 임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운영했다는 걸 좀 하고 그러면 송나라, 요나라, 금나라 그거 알고 있었을까 몰랐을까요? 멍청하지 않은 이상 다 알고 있겠죠. 자기 자체의 정보망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냥 알고 있었지만 그냥 자기한테 대할 때만 뭐 이렇게 제후만 대하면 그냥 눈 감고 넘어가고 그랬나 봐요. 이거는 나중에 조선하고 명청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조선도 뭐 조종제 사용하고 그러잖아. 건방지게 중국에 입장 올 때는. 근데 그냥 넘어갔어. 굳이 그걸 자기 앞에 까놓고 하지 않는 이상은 대조 선포하지 않는 이상 그냥 넘어가는 거야. 예, 그런 식으로 이제 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고려의 천하관을 다원적 천하관이라고 해요. 다원적 천하관. 자, 고려의 천하관은 어디에 영향을 받은 걸까요? 고구려의 천하관에 영향을 받은 거죠. 그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잖아요. 그래서 고구려의 독자적 천하관 안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다원적 천하관이야. 그래서 고구려는 자신을 주변한 어떤 천하 세계와 그 다음에 또 중국 중심의 어떤 천하관, 그다음 유목 세계의 천하관, 이 세 개의 천하관을 동시에 인정했죠. 고려도 마찬가지야. 고려도 그 당시 중화로 여기는 한족 유일의 천하관과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자신의 천하관을 동시에 인정했어요. 이걸 다원적 천하관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보면 고려 시기에는 국제 질서와 문화 의식의 세 가지 관점의 태도가 존재했다. 그중 하나는 당과 송 등의 한족 국가를 유일하게 천자군 중화로 여기며 고려 이또는 소중화를 여기는 하이론적 천하관이 있다. 자, 하이론자들은 중화의 문화를 가능하면 전적으로 수용하여 절대적 선진 문물을 여겼고 따라서 고려의 천자국 제도를 채택해서 안 되면 반드시 제후국 제도를 채택해야 된다고 보았다. 이렇게 보죠. 대개 이때가 언제냐면 성종이나 현종 때예요. 육두푼하고 연결될 때. 이때는 자칭 자신을 뭐는 제후라고 칭했어. 이렇게. 자, 그래서 이들은 유교 문화를 선진 문화로 보는 정도를 넘어 지구의 문화로 숭배하고 하와의 제도, 이 하와의 제도와 하풍이라고 했죠. 하풍. 요 반대말은 뭘까요? 토풍이죠. 토풍은 뭘까요? 자신의 고유의 고유의 제도 이런 건데 하와 제도는 어디에 나오냐면 이게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는데 시무 28조에 나와. 우리가 이제 최승로의 시무 28조 보면 자주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우리와 중국의 문물이나 이런 것들 꼭 같이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잖아요. 불필구동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가지고 자주적으로 예전에 해석했어요. 근데 이게 자주적이 아니라는 거지. 나머지들 보면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중국의 문화가 우월하고 우리보다 더 뭐냐면 발달됐기 때문에 중국의 어떤 유교 윤리나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럼 왜 물질 문명 측면에서는 우리 주장하냐? 그거는 우리 문화가 물질 문명이 뛰어나거나 우리 특징에 맞는 게 아니라 의식이나 옷이나 음식물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뭐냐면 중국에 비해서 오랑캐이기 때문에 오랑캐에 걸맞는 그런 의식이나 문물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너무 중국 걸 모방해서 안 돼. 이건 뭐냐면 참원한 거다. 어떻게 건방지게 중국 걸 그대로 물질문을 받으냐. 이거는 알아서 굴복해서 난도 자신의 맞게, 자신의 지위에 맞게 중국보다 좀 덜 떨어진 옷을 입고, 그리고, 천박한 음식을 먹어야지 제후국의 어떤 행동이다. 이런 식의 의식이 나온 거야. 이거는 철저히 뭐예요? 사대의식이지. 예. 그게 예전에 한번 시험문제 나왔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래서 정통적 토속 문화는 비두하고 가난한 모두 폐지하고 하해 제도 바꿔야 된다는. 요거는 좀 잘못됐어. 요거는 그 예전에 그 나왔던 가운데 비두한 걸 그냥 놔두자고 했죠. 폐지한다고 어디 있어? 그래갖고 있고 하여튼 하해 제도를 이제 둔다. 근데 이제 이런 기조에서 얘기를 한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이해하려면 뭘 읽어야 된다? 시무 28조를 봐야 돼요. 근데 시무 28조를 교과서에 있는 것만 보면 이해가 안 돼. 교과서는 자기 구미에 맞는 어떤 자주적인 것만 부각시키려고 나머지 시무 28조 내용을 같이 읽어보시면 금방 나와요. 이 내용이. 자, 하여튼 정반대의 세계관도 있죠. 이 정반대의 세계관은 고려의 정통을 중요시 여기고 자국 중심의 어떤 천하관이었다. 자, 그래서 고려만이 진정한 천자국이며 현실 세계의 강대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도 언젠가는 고려의 병방이 될 것이다. 조공을 갖다 바친 운명이다. 그래서 고려식의 이러한 간념에 입각해서 여러 도찬설을 만들고 그 신봉하고 이들도 고려 조정이 있었다. 그 도찬설 하면 그 대표적인 게 뭐 그 서경이나 남경을 옮길 경우에 주변에 있는 나라가 36개국이 알아서 조공을 갖다 바칠 거다. 이런 것들 여기에서 반영돼 있죠. 그래서 이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자국 중심의 어떤 천하관과 하해도적 천하관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또 여기에서 이제 요 세계관을 이제 뭐냐면 다 포함된 세계관도 있어. 다원적 천하관. 그래서 이 다원적 천하관은 뭐냐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고려 중심의 천하관도 인정하고 그 중국 중심의 천하관도 인정하는 다원적 천하관. 세 개의 천하관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원적 천하관에서는 천하의 중심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기 다른 특성의 중심을 갖는 몇 개의 소천하가 병렬적으로 존재한다는 인식이다. 그래서 이제 이들은 송이나 건한이 각기 천자국이 있듯이 고려도 나름의 소천하의 천자국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천하다원자들은 국제적 선진 문화인 당송 문화에 대해 되게 개방적이고 그에 대한 깊은 소양을 갖는 자들이 많았다. 그러나 또 이런 선진 문화, 소위 당풍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추구하는 편, 고려 정통 중에 모두 수용하지 않죠? 북풍도 수용하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서 당풍이라는 것은 의미가 뭐냐면 앞에서는 뭐라고 했어? 하해 제도라고 했죠. 하하라는 말 자체가 보면 중국식 천하관을 인정한다는 거야. 하해론적 천하관을 자신은 하로 보고 나머지 다 오랑캐 보는 중국 중심의 어떤 천하관을 인정하고 대표적인 이제 1차 사고 시무 28조에 그게 나오죠. 하해라는 중국을 가리킬 때. 근데 당풍이라는 것은 중국의 문화를 존중은 하지만 절대시 여기지 않는 거야. 이 당풍이라는 건 뭘까? 당나라의 뭐냐면 문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풍이라는 것은 문화고 당은 중국을 대변하는 국가죠. 그러니까 중국의 문화라는 뜻이야. 중국의 문화. 그래서 중국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이제 수용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대시하지 않은. 그러니까 좀 객관화시키는 문화 할 때 당풍이라는 말을 쓰죠. 어디에 나오죠? 훈요 10조에 나오죠? 훈요 10조. 훈요 10조에서는 하해 문화라고 쓰지 않아요. 하해 지제 이런 말을 안 써. 당풍을 쓰죠. 그래서 훈요 10조는 자주적인데 반해서 시무 28조는 뭐냐면 사대적이라는 이유가 중국을 지칭한 용어가 달라서 그래요. 훈요 10조는 당풍 중국 문화를 근데 이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시무 28조는 하해 지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하해관에 가서 하해도적 세계관에 가서 얘기를 하죠. 하여튼 다원자들은 외국의 선진문화에 되게 개방적인 동시에 정통문화에서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다원론자들은 대외관계에서 실제 세력과 실리를 중시하는 강대국가의 형식적인 사대를 받아들이는 정책을 또 동시에 추구했다. 양명 정책을 냈고 그 다음에 형식적인 사대를 받아들여도 가급적으로 자국이 천자국인 관점을 견지했다. 그래서 이제 중대한 국익이 위험할 때 일전도 불사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자주적인 관점에서 주장을 했다. 그래서 고려 태조 때 이후에 무신 집권기까지 대부분 기간 동안 다원적 천하관이 주도했다. 그만큼 다원적 천하관은 적어도 지배층 주류에 있는 천하관이었고 당시 유학이 주호부하는 문신들이 다수의 다원적 천하관 계열이었다. 반면 하이론적 세계관이나 자국 중시의 천하관 소수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이론적 세계관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어디까지?
그 성종이나 현종 때 되게 나타나는데 나머지는 되게 좀 약해요. 예. 그래서 자국 중심 같은 경우에는 되게 고조 초기 때 폐가 출신들이 이제 장악할 때 폭풍이나 이런 거 이제 했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보이지만 전반적으로는 다원어초 쳐나가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이거에 대해서 또 다른 견해도 있어요. 선종 이후부터는 토풍보다는 하풍이 더 강했다. 그런 견해도 있어. 근데 여기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일단 알아만 두시고요. 자, 고려와 내부조 황제국을 포방해서 보이는 사례가 많다. 무엇보다도 황제를 부르는 수가 많았다. 국왕을. 그래서 이제 있는데, 자, 국왕을 황제라 부르는 수가 많았다. 근데 이거는 이게 뭐 자주 읽고는 어디 근거를 두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자주 읽고 일단 볼게요. 출처를 잘 봐야 돼 이게. 자, 이게 예를 든 게 이거거든요. 자, 여기 보면 태평 그 2년 전충년 7월 29일에 예 섣불이 있던 것을 중서해요. 지금의 황제 경종의 의미예요. 만세토록 살기를 바랍니다. 자, 요게 있죠. 황제. 근데 이 잘 출처 보세요. 한국 금성 정문 태평 2년 명마의 약삽을 자상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건 금성문자료예요. 금성문자료. 아까 얘기했지만 고려사나 고려사는 그런 내용이 없어.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야. 금속문 자료만 있는 거야. 금속문 자료만. 예.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잘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저자는 황제칭을 사용했던 입장이야, 지금. 예. 그래서 금속문 자료 입각해서. 그래서 이제 있고. 자, 그 다음에 고려 용어가 대부분 황제국 용어죠. 그래서 고조에서 천자국부터 제도를 사용한 건 태조 때부터인데, 그 예도 이제 신라 경수왕의 기부하여 올린 글에 고려 태조를 천자라고 한 것이 보인다. 그래서 태조 때는 칭제는 뒤에 윤원인이 자신이 칭제 권원의 주장을 잘못되냐 아니면 주장한 논거의 하나로 태조 강종 때 칭제 권원 사실을 든 것을 확인된다. 요게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죠. 윤간의 아들 윤원이 공군형 기출문제. 그 반대쪽의 입장에서 하면 누구예요? 김부식 같은 사람이죠. 예. 자, 그다음 국왕의 명과 영원, 성지, 조, 칙, 제 이렇게 했고 신민은 국왕에 대해서는 폐하, 그 다음에 국왕의 신민에 대해서는 자신을 짐 이런 용어도 다 뭐냐면 황제국 체제에서 쓴 거죠. 그 다음에 태우나는지 이런 것도 다 황제국 체제이고 그 외에도 묘에 조와 조중제를 갖다 붙인 거 있죠. 조중제를 모두 사용한 거 시우제가 아니라 이거는 황제국 체제죠. 자, 그러면 조선은 왜 자칭 제국이면서 황제국 체제인 조중제를 받아들일까요? 이건 모르겠어. 그냥 그것만 받아들인 거야. 예. 그래서 그건 좀 예외적인 거죠. 자, 그 다음 뒤에 넘어가서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왕실 용어도 전부 황제국 용어를 하면서 최고 통치자 그 부인을 왕과 왕후라는 제국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 것은 아마도 중국과 외교적 관계 때문이다. 그래서 요거는 뭐에 기반을 둔 거냐면 앞에는 또 황제 칭했다고 해놓고는 요거는 제국을 쓴 거는 그 뭐예요? 고려사와 고려사 저조 거기에 보면 황제나 황후라는 얘기가 없어요. 왕과 왕후라고 하지. 그래서 아마 이거는 중국과 외교 관계 때문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금성문 잘 볼 때는 실질적으로는 뭐다? 황제와 황후도 썼을 거라고 추정을 한다.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면 돼요. 자, 왕과 왕비는 대외적으로 중국의 책봉을 받기 때문에 황실 용어를 하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 다음에 그와 같은 이유는 고조는 원칙적으로 독자적 연호를 사용하지 않고 중국의 황제 연호를 사용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독자적 연호를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거의 대부분 중국 연어를 사용했어요. 아까처럼 금속문자를 볼 수 있지. 다만 기록에 나와 있는 독자적 연어들이 대개 보면 초창기 때 사용했던 거야. 그게 뭐 천수라든지 강덕이라든지 중풍이라든지 초창기 때야. 그것도 잠시 사용했다가 곧바로 뭐냐면 중국과 4대 관계를 맺으면서 어떻게 해요? 폐지되죠. 5대 국가나 송나라 맺으면서 폐지돼. 그래서 이건 대외적으로 외항이식을 포방할 것이다. 그건 왜 이렇게 외항이식을 포방했냐? 중국이 그 당시 힘도 약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뭐 경제적, 문화적 조율을 전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고려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중앙정치기구의 명칭도 항제국을 포함했죠. 그래서 고려의 삼성육부제의 명칭이나 이런 것들. 성과 부는 어디에만 쓸 수 있는 거야? 천자국만 쓸 수 있는 거죠. 당나라 본토였던 거고. 그 다음에 또 개경을 항성, 한도라고 했고, 그 다음에 원구단이라고 이게 좀 기억을 해둘게. 원구단은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제처인식을 거행한 거야. 예. 그래서 이제 그 천원지방이라고 하죠. 보통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 그래서 하늘의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그 권한은 황제에만 있어요. 그래서 고려에서 원구단을 만들고 했는데 조선은 초창기 때만 약간 보이고 나머지는 없어. 그러다가 강무정권 때 들어와서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다음 황제가 있으면 그 밑에 왕이 있어야지. 그 제왕이 있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고려는 각각 왕족이나 공원이 있는 신하에게 공후, 백, 자, 남 5개 자기를 줬고요. 그 다음에 공작, 후작, 배작, 백작에서 3단계를 수여했고 등등이 있다. 그래서 이제 있고 그 사이에도 사도 또 사공이나 명예직을 줬죠. 그래서 이들을 뭐라고 했냐면 총칭해서 제왕이라 했다. 그래서 이제 본래 제왕이나 중국의 황제 왕자를 수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고려는 왕자를 수여하지 않으면서도 제왕 호칭을 썼다. 그래서 앞에 명칭에서도 그 귀족이라든지 뭐 사도 사공 이런 것들 얘기해도 실제로 왕을 사용했다. 이렇게 한 거죠. 이는 대의적으로 중국을 의식하여 직접 왕작을 수여하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제왕을 칭함으로써 합당한 대우를 했고 그것은 국왕이 왕작을 수여하는 무슨 역할을 했기 때문에 황제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계부의 역할도 있어. 계부라고 황제가 뭐냐면 왕에게 어떤 특정 지역을 통치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뭐죠? 거기에 그 독자적인 간직책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계부라고 하거든요. 그것도 비슷하게 이들에게 계부의 권한을 주고 시급도 수요를 했어요. 봉투 수요한 것처럼. 자, 근데 이제 고려의 황제국제제는 원의 간섭 때문에 변했죠. 그래서 원의 강압 때문에 그 당시 고려 중심 해동천자 제도가 해체됐고 제후국을 제도도 바뀌게 되는데 삼성육부제가 폐지되고 선지는 왕지도, 짐은 고로, 사는 유로 이렇게 된 징호가 계층되었다. 모두 예전에 조중제가 아니라 이제 시호로 이제 모를 대체하게 돼요. 그래서 무슨 이렇게 왕망 충자를 갖다 붙이고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봉작제가 아니라 조선처럼 군제를 시작해. 뭐 대군, 군 이런 명칭이죠. 그래갖고 이제 있고 자기에 따라 수요는 시급도 없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원나라 태조된 14세 후반 때 그 공민왕 때 잠시 항제국 제도 부활이 있었지만 그 당시 조선은 자칭 제국을 했으니까 그래도 원나라 간섭기 때 있는 제도를 변형해서 그냥 쓴 거지. 그래서 그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중대만 끝까지 살아남았어. 어떻게? 그게 미스터리인데.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다 이게 진짜 끝난 거죠. 아까쯤에는 대외관계를 보고 했는데 이게 끝났고 좀 쉬었다가 뭐냐면 통론 부분을 할게요.